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2024년 1월 16일 화요일 노영의 뉴스 인사이다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너무 추워요. 예, 영하 8도라고 하죠. 지금부터 이제 조금 올라가겠습니다만은 얼마나 올라갈지 솔직히 잘 자신이 없는데요. 어쨌든 날이 추운 만큼 우리들의 마음은 따뜻하게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그런 하루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방송 내용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요. 먼저 이진아 기자와 함께하는 뉴스픽 준비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진아 기자가 여러 가지 뉴스들을 전달을 해주고 있는데 그 뉴스들 잘 들어보면은 방향성 같은 게 좀 잡히긴 할 거거든요. 어쨌든 이진아 기자가 오늘 무슨 얘기 하는지 한번 잘 얘기 들어보시기 바라고요. 여기 보게 되면은 대통령 신년맞이 민생토론회가 정책 홍보의 장으로 변질되었다. 이런 얘기 지금 많이 나오고 있고요. 내용이 결과적으로는 좀. 네, 그리고 두 번째 이슈는 텐트냐, 아니면은 진짜 뭐냐, 동상이몽 서로 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오늘부터 또 새롭게 대담한 대담 시간에 모시고 있습니다. 황희두 노무현 재단 이사를 저희 이 코너에 신희규 변호사와 함께 모시게 되는데, 이분 입담이며 입담, 컨텐츠면 컨텐츠, 도대체가 다른 누구보다도 자타공인 아주 그냥 대단한 분이죠. 오늘 한번 우리 황희두 노무현 재단 이사 그리고 신인규 변호사와 함께 신나게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쇼미더 민심과 영심은요, 이승영 뉴스토마토 본부장 그리고 또 박지영 뉴스토마토 기자가 촌철살인처럼 분석을 해주고요. 다들 좀 깊이 있는 얘기들 나눠보는 그런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쇼미더 영심도 있으니까 여러분들 어디 가지 마시고 끝까지 자리 지켜주시고요. 자, 노영의 뉴스 이사이다 본격적으로 시작해보겠습니다. 네, 바쁜 아침 이것만은 꼭 알아야 된다. 여러분들께 엄선해서 뉴스를 전달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듣기만 해도 이해가 쏙쏙 되는 뉴스픽 시간인데요. 오늘은 이진아 기자와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우리 대통령님 기자회견 안 한 지 1년 5개월이 넘었는데 네. 그래서 민생은 한번 돌아보고 싶으신가 봅니다. 벌써 1월 달에 3번 돌았어요. 4일, 5일, 11일 이렇게 됐나요? 지금 4일, 10일, 15일입니다. 4일, 10일, 15일인가요? 자, 근데 여기 나올 때마다 얘기들이 많습니다. 이게 민생 토론이냐 아니면은 총선을 위한 행보냐 이런 얘기인 것 같은데, 우선 신년맞이 민생 토론회 지난 4일부터 10일, 15일까지 총 세 차례 진행되면서 실제 민생 토론이라기보다는 정책 홍보의 장으로 변질되고 있다. 이런 지적이 있는 거 좀 설명을 들어볼까요? 네, 일단 어제 윤석열 대통령이 올해 들어 3번째 민생 토론회에 나섰습니다. 어제 다뤄진 주제는 민생을 살찌우는 반도체 산업이었는데요. 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은 올해 예산에 R&D를 좀 줄여서 불안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내년도 예산을 만들 때는 R&D 예산을 대폭 증액해서 민생을 더 살찌우는 첨단 산업이 되도록 약속하겠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반도체 지원책이 대기업 특혜가 아니냐는 논란을 스스로 언급하면서 큰 기업들이 도와주고 어려운 사람 힘들게 만드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이것은 거짓 선동에 불과하다라면서 우리가 다시금 명확히 해야 될 것 같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제가 궁금한 건 대통령님께 질문, 물론 대답 안 하시겠지만 질문이 이거예요. 왜 올해 예산에 내년에 그렇게 대폭으로 다시 증액하겠다고 했으면 올해 R&D를 왜 깎았냐? 왜 깎았어요? 누가 그렇게 깎으라고 했어요? 깎아서 무슨 효과를 얻고 싶어 했던 거예요? 요거 제가 질문하는 게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대기업 위주로만 모든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여러 가지 말을 합니다만 아니라고만 말할 게 아니라 아닌 거를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한마디라도 한번 해보십시오. 이걸 말하고 싶다는 거죠. 지금
큰 기업 도와주고 어려운 사람 힘들게 만드는 거 아니냐 그런 얘기들이 있는데 이거 거짓 선동이다. 그럼 좋아요. 거기까지 좋고 그럼 거짓 선동이라 그러면 왜 거짓 선동인지 얘기가 나와야 될 거잖아요. 왜 거짓 선동입니까? 대답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계속 하시죠. 네, 구체적인 그런 내용은 나오지 않았지만 지금까지 정부의 기조를 보면은 부자세 감세라고 하죠. 법인세나 부동산 보유세, 금투세 등을 감소하고 있는데 근로소득세 같은 경우에는 계속 증액을 하고 올리고 있어요, 우리 거. 네, 아, 상황입니다. 못 살겠어요, 진짜. 네, 그래서 이제 이보다 앞서 열린 2차 토론회에서는 어떤 이야기가 또 오갔냐면요. 12일에 열린 2차 토론회에서는 윤 대통령이 재개발, 재건축 규제를 확 풀겠다라고 했는데 다주택자에 대한 세금 완화 정책을 이제 발표하면서 윤 대통령은 다주택자들의 집값을 올리는 부도덕한 사람들이라고 해서 이런 징벌적 과제를 해온 것은 정말 잘못된 일이고 결국 그 피해를 서민들이 다 입게 됐다. 이런 중과세를 철폐해서 서민들이 또 임차인들이 혜택을 입을 수 있도록 만들겠다라고 밝혔는데요. 이때 부동산 시장의 중요 정책들은 부처 내에서 합리성이나 이제 여야의 협의 과정이 없이 논의한 것에 발표한 것에 대해서 좀 많은 이목을 좀 집중이 됐는데요. 이때 언론에서는 대통령의 깜짝 발언이란 점만 강조를 했습니다. 또 전문가들은 특히 지난 10일에 있었던 두 번째 토론회를 지적하면서 대놓고 다주택자를 양성하려는 것이 아니냐, 또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을 한다는 것은 건설사를 살리기 위한 정책일 뿐이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네, 저는 대통령 말한 것 중에 다주택자를 집값을 올리는 부도덕한 사람들이라고 해서 징벌적 과세를 해온 것은 정말 잘못된 일이다. 여기까지는 오케이. 맞습니다. 저는 인정합니다. 다만 결국 그 피해를 서민들이 다 입게 됐다. 이렇게 대통령이 말했는데 그건 제가 동의를 못하겠어요. 어떤 면에서 피해를 서민들이 입게 된 건가요? 다주택자들에게 세금을 물리는 것은 그 세금으로 걷어가지고 사실은 복지라든가 서민을 위한 정책으로 쓸 수 있다는 면에서는 긍정적인 의미가 있는 것인데 지금 대통령은 징벌적 과세를 해온 것은 정말 잘못이고 그 피해를 서민들이 입는다라고 말했거든요. 그러니까 인과관계가 성립이 솔직히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네. 이제 아마도 이렇게 말하는 뜻은 징벌적 과세를 하게 되면 임차인들에게 임대인이 이 월세 같은 거를 되게 많이 올려가지고 할 것이다. 먼저 이런 주장인 것 같은데 실제 그렇게 되지도 않을 뿐더러 그것 때문에 징벌적 과세를 한 것 자체를 다 무너뜨린다? 이건 좀 안 맞는 것 같다. 이런 얘기인 것 같고요. 또 하나 중요한 건 대놓고 다주택자 양성도 중요하지만 토론을 안 해요. 이분은 그냥 앞에서 막 자기 본인만 네. 얘기하죠. 네. 그러니까 토론이 안 된다 이런 얘기도 있어요. 네, 실제 토론회 때마다 논쟁이나 질문은 없고 네. 전체 발언 중에 4분의 1 이상을 대통령 혼자 이야기하는 형식이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참석자들이 이건 토론회가 아니다라는 얘기도 나왔는데요. 질문을 못하게 하잖아요. 네, 또 참석자들이 또 어떻게 형성됐는지 이것도 비공개라고 해서 좀 의문을 낳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다주택자를 좀 양성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실제로 대통령이 두 번째 토론회 때는 모두가 집을 가질 수 없다라는 발언을 했는데 네. 사실 이 내용을 보도한 언론은 많지 않았습니다. 뭐 어쨌든 이날 이외에도 이제 그 세 번째까지 토론회를 거치면서 사실상 총선을 앞둔 선심성 정책 발표라는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열린 세 차례 토론회는 모두 여당이 수도권 위기론을 거론하고 있는 용인과 고양, 수원에서 진행됐습니다. 행사 준비에 관여했던 정부 관계자는 언론을 통해서 이제 인터뷰를 했는데요. 주제도 지역도 조금이라도 표가 되는 곳으로 하려는 총선용이라고 직접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지난 정부에서 총선을 앞두고 지역별로 사업을 떨어뜨려서 포퓰리즘이라는 비판을 받았기 때문에 이번에 토론 형식을 빌려서 하게 된 것이라고 또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지금 민생 이 토론회에 참석하는 사람은 누군지가 왜 공개가 되지 않죠? 물어봤는데 이건 대답을 하지 않아서. 왜요? 모르겠습니다. 동원했다는 얘기 같나요, 그러면? 그래서 누가 했는지 모르겠는데 거기에 이제 영상에 나오는 걸 보면요. 거의 뭐 녹화라는 얘기도 있고요. 실제로 거기서 토론한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은 뭐 질문보다는 저희 지역구도 와주세요. 뭐 대통령님 이거가 필요합니다. 라면서 그냥 의견을 게재하는 느낌 정도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야, 신기하네. 그러니까 사람들하고 얘기를 안 하고 네. 일단은 그냥 내가 일방적으로 전달할 테니까 호응해줘. 그런 모습을 연출해줘. 이거네요, 사실은. 네, 앞서도 예전에도 지난해 때도 그런 비슷한 논란이 있었는데 이번에 네. 또 비슷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신현관님이 말한 것처럼 또 끄덕끄덕 부대가 동원된 겁니까? 이쁜이님 알바생입니까? 그러니까 이런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게 됐어요. 디올백 내나님 들러리 또 돈 주고 사온 것 같은데요. 이런 얘기도 지금 하고 있고 질문을 못하고 토론을 못해요. 이게 좀 이상한 것 같다는 거죠.
아니 솔직히 부자들한테 막 너무 부자들이 나쁜 사람인 것처럼 하는 거 옳지 않아요. 왜 부자들이 나빠요? 부자들 중에 일부는 나쁠 수 있겠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열심히 살았기 때문에 이제 부자가 된 사람도 많을 텐데 그런 사람들에게 세금을 걷어가지고 결국 못 사는 사람들한테 좀 나눠주고 이제 이런 걸 조화를 잘 만드는 게 정부의 할 일이거든요. 근데 네. 그런 걸 못하면서 갈라치기 하고 서로 욕하게 하고 싸우게 하고 이거 옳지 않아요. 그런데 그걸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그렇다고 해서 또 중산층이나 자기가 생각하는 중산층이 좀 더 부자들인 것 같긴 한데 어쨌든 부자들만 위주로 해가지고 야 니네가 제일 훌륭해 이러면서 니네들한테 세금 안 걷을게 이렇게 한 게 또 옳지는 않거든요. 여러 가지 측면에서 헷갈립니다. 자, 두 번째 이슈 보겠습니다. 정치권에서 총선 앞두고 추가 탈당들이 양쪽에서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어제 야권에서 또 탈당이 이루어졌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신경민, 최운열 전 의원들 최성 고양시장 탈당 선언했고요. 정의당 류호정 의원이 드디어 탈당은 안 하고 탈당만 네. 선언을 했죠. 15일 정도에 탈당, 15일이면 지났는데 어쨌든 금요일 정도에 선언한다는 얘기가 좀 있습니다. 네. 자, 어쨌든 이거 어떻게 보죠? 일단은 말씀하신 것처럼 어제 민주당에서 탈당한 3명, 그 3명과 류호정 의원은 각각 제3지대 신당 합류의 의사를 밝혔습니다. 네. 먼저 신경민 전 의원과 최운열 전 의원, 최성 전 고양시장, 장덕천 전 부천시장, 이근규 전 제청시장도 탈당에 동참했는데요. 이들은 모두 이낙연 대표가 주도하는 신당 새로운 미래의 합류 의사를 밝혔습니다. 특히 기초단체장들은 모두 이낙연계로 분류가 되고 있고요. 민주당 후보 자격 검증 심사에서 부적격 판정을 받은 이력이 있습니다. 탈당을 선언한 이들은 양당 과점이 저지른 민주주의의 타락과 배신을 목도할 수 없다. 이러면서 양당제 타파에 대한 목소리를 냈고요. 또 이재명 대표를 향해서는 민주주의가 실종된 민주당, 한쪽에서 괴이한 소란이 떠도는 곳이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정의당 비례대표 1번이었던 류호정 의원도 어제 탈당 기자회견을 했는데요. 자신의 그 징계 절차에 대한 소명을 다 한 후에 탈당한다라고 하면서 정의당이 다시 민주당 이중대로 전락했다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정의당이 국민의힘 이중대일 때는 좋았나 봐요. 그때는 아무 말도 안 하고 갑작스럽게 되게 나가면서 민주당 이중대다. 어떤 면에서 민주당 이중대인가요? 류호정 의원님 대답 좀 해주시죠. 류호정 의원도 그 말만 하지 말고 다른 사람이 하는 말 좀 들어봤으면 좋겠어요. 자기 얘기만 하지 말고. 자, 이른바 제3지대 결과적으로는 저마다 창당 작업하면서 이합집산을 지금 하겠다는 거지 않습니까? 여기서 그래서 중요한 게 누가 언제 어떻게 뭉치냐 이거예요. 네, 먼저 민주당 탈당 3인을 주축으로 한 미래대 연합은 설 연휴 전에 통합을 끝내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이제 설날 밥상에 이 이야기들을 올려드리고 싶다라고 했지만 이준석 개혁신당에서는 서둘러서 될 일이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어제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밝힌 이 위원장 의 뜻은 이기는 빅텐트라는 건 누구와 합치느냐보다 어떻게 합치느냐가 더 중요한 것이고 왜 합치느냐도 중요하다. 그러니까 저는 그거는 서두른다고 되는 게 아니다라고 말을 해서 시기를 분명하게 하지 않았습니다. 또 여기에 이낙연 전 대표 역시 다음 대선까지 함께할 통합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이 위원장의 말에 공감을 나타내면서 신중한 모습을 또 나타냈습니다. 특히 지역구 기반에 취약한 제3지대 세력들의 입장에서는 아직 정해지지 않은 비례대표 선출 방식도 통합의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 소수 정당의 원내 진출 가능성이 열려있는 현행 준연동형 제도를 유지하며 민주 진보 세력의 비례연합 정당을 만들자는 제안까지 나온 상태입니다. 양당제를 타파하고 싶으면 현재 있는 준연동형을 잘 유지를 하면 됩니다. 내지는 완전 연동형으로 가던가. 근데 지금 안 되는 이유는 민주당 때문이 아니라 국민의힘 때문이죠. 네. 국민의힘에서 계속 병리평을 주장하고 회귀하자 이렇게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민주당 입장에서는 우리는 지금 병리평으로 가자는 게 아니다. 다만 그 정의당 등이 그때 원했던 게 완전 연동형인데 완전 연동형이라고 하는 것을 하기에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좀 아직까지 힘든 부분이 있으므로 상황을 보고 유연하게 대처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서로 욕하지 말고 유연하게 대처하는 쪽에다가 같이 힘을 실어줘가지고 하는 게 원래 맞거든요. 근데 또 그렇게 한다고 또 욕하고 그러면 병리평으로 돌아가야 된다고 주장하는 그쪽에 대해서 왜 아무 말도 안 하는지 그게 참 신기해요. 하여튼 뭐든지 그냥 기승전 이재명, 기승전 민주당인 것 같아요. 민주당 맨날 뭘 해도 욕먹고 국민의힘이 잘못해도 민주당이 욕먹고 국민의힘이 잘하면은 국민의힘만 좋아하고 억울할 것 같아요. 제가 그쪽 사람이 억울할 것 같아요. 자, 어쨌든
이런 상황에서 용해인 의원이 연동형 비례제 유지를 전제로 수평적 비례연합하자 이런 또 제안을 어제 했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연동형이라는 것이 또 뭐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겠지만 아무래도 이후에 합당 얘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좀 문제점이 있다라고 보는데요. 기본소득당과 열린민주당, 사회민주당이 참여하는 개혁연합신당은 22대 총선에서 민주진보 진영이 참여하는 반윤, 개혁 최대 연합을 만들자고 공식 제안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권 심판과 대전환의 개혁 정치의 복원을 위해서 민주진보 진영의 공통의 비례연합 정당 추진을 제안한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양당이 똑같이 잘못했기 때문에 윤석열 정권 심판이 중요한 게 아니다라는 반윤 민심이 단호히 모일 필요가 없다는 기회주의적 선동에 휘말려서는 안 된다라면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더불어 개혁연합신당은 지난 2020년 위성정당 논란과 지금은 다른 상황이라는 것도 강조를 했는데요. 즉 이전에 열린민주당처럼 선거 후 합당하는 모양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전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연동형 비례제 유지이기 때문에 앞으로 국회에서 논의가 될 선거제도가 관건일 것으로 보입니다. 네. 기본소득당, 열린민주당, 사회민주당이 참여하는 개혁연합신당. 여기에 지금 조국 전 장관에게도 손을 내밀고 있습니다. 반윤개혁 최대 연합을 만들자는 공식 제안이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좀 많이들 의논하고 현실적으로 가능성이나 이런 것들을 생각해서 앞으로 좀 방향을 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진아 기자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생방송 댓글 참여 계속 부탁드리고요. 저는 잠시 후 의사당 1번 출구로 돌아오겠습니다. 벌칙 대상 행위 금융위는 여보세요? 발견된 뭐 맨날 똑같지. 형사 벌칙 시간 없어. 대상이 되는 행보여야 함. 나 시험 한 달밖에 안 남았어. 형사 규정 4조고요. 시정명령 문제는 또 언제 형사 푸냐. 규정 제27조입니다. 응. 지금 먹으려고. 걱정 마세요. 네, 산삼의 본향 함양 지리산 자락 800고지에서 농약 한 방울 비료 한 톨 없이 오로지 자연의 힘으로만 산양 산삼이 자라고 있습니다. 바로 그 산양 산삼을 우리가 여러분들께 드립니다. 사포닌 함량이나 효과가 자연 산삼과 진배가 없다 그러고요. 7년간 뿌리, 잎, 열매 한 뿌리를 한 병에 담았는데 사포닌 함량을 압도적으로 완전히 추출해낼 수 있는 그런 공법으로 이 제품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컴파운드 K 강화 특허 추출 방식이라는 건데요. 이걸 이용해가지고 사포닌 함량을 획기적으로 높였어요. 그러니까 이걸 먹으면 면역력이 좋아지고 피로가 좀 덜해지고 이런 얘기가 있는 겁니다. 부모, 남편, 아내, 자식, 또 내 아는 모든 사람들 중에 예쁜 사람만 내가 미운 사람은 주지 말고 예쁘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한테만 한번 이 지리산 천년의 기운을 선물해 보시기 바랍니다. 산삼 순백 1+1도 주고요. 더 중요한 거 산삼떡 3종 세트도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세 가지를 드리는 거죠. 말하자면 화면 보시는 것처럼. 전화 문의는요. 1666-1080이고요. 1666-1080 네이버 검색하면 산삼 순백으로 보시면 됩니다. 저희 식구들이 이거 먹고 있습니다. 다들 이거 효과가 있는데 기운이 나는데 이런 얘기 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도 한번 드셔보시고요. 본격적으로 오늘 또 방송 해보겠습니다. 언젠가 여의도에서 비상할 날을 꿈꾸는 청년 정치인들의 속풀이 코너죠. 의사당 1번 출구 시간인데요. 오늘 두 분 함께 하겠습니다. 신인규 변호사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신인규입니다. 네, 그리고 이 듬직한 신인규 변호사는 디폴트고 뉴페이스가 지금 나타났습니다. 황희두 노무현재단 이사인데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황희두입니다. 황 이사님 정말 오랜만입니다. 진짜 오랜만이에요. 네. 작년에 한번 저기서. 그러니까 네. 왜 이렇게 저하고
그건 아니고 네. 공부할 것도 많고 벌려놓은 일도 많고 그럼 정리가 책임질 됐어요? 수 있게. 예? 정리가 됐어요, 그래서? 안 되더라고요. 일이 더 늘어나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일이 계속 늘어난다는 거는 그만큼 능력이 좋고 찾는 사람들이 많다 뭐 이런 뜻이겠죠. 신 변호사하고 우리 황 이사하고 나이 차이가 어때요? 둘이 똑같아요? 제가 뭐- 91년생이랑 친구 전용기 의원하고 친구. 그러시군요. 제가 네네. 조금 위. 내가 좀 그러네. 조금. 아주 조금. 아주 조금. 예. 그냥 약간 형 동생 하는 아니, 그런 근데 거? 저도 우리 황 이사님하고는 뭐 다른 방송에서 한번 이렇게 대화 나눴던 적도 있는데 합리적이시고 해서 저도 네, 오늘 맞아요. 이제 격주로 토론한다고 하니까 좀 기대를 갖고 왔습니다. 맞아요. 여기 보면 잘생긴 황희두다 이러는데 나는 신익이 잘생겼단 말을 못 들어보고 아닙니다. 잘생긴 황희두 이런 얘기 나오는데 아닙니다. 뭐 본인의 또 그래도 겸손하게 한마디 하세요. 아까 말씀 주셨듯이 지난번에 방송에서 뵀을 때 합리적인 보수다. 그 생각이 많이 들어서 끝나고도 이런저런 이야기를 많이 했었는데 특히 지금 또 되게 힘든 길을 가시더라고요. 그래요, 혼자. 정말, 예.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또 근데 이런 소신도 또 저는 그런 면에서 오히려 이준석 신당과의 좀 다른 모습이 보인다. 그래서 굉장히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말로는 좋고 내가 딱 봤을 때 이렇게 괜찮은데 문제는 이제 이렇게 되면은 좀 극단적으로 가면서 뭔가 막 선전선동하기를 원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좀 약해 보이거든요. 이렇게 합리적으로 가게 되면. 그러면은 그렇게 그냥 사람들을 현혹하는 말을 많이 하는 쪽에 가게 된단 말이죠. 이게 난 사실 좀 안타깝고 저는 신민기 변호사님이 하는 이 정치 지향과 이런 모습을 되게 좋아하는데 많은 분들이 좀 여기 도움을 줬으면 또 호응을 많이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원칙이 사라진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저는 그럴 때일수록 누군가는 더 원칙을 그렇죠. 외쳐야 되는 사람이 네. 있어야 되고 저는 올 한 해 다짐을 했습니다. 그 정치의 본질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더 깊이 생각하고 행동할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네. 근데 힘들긴 합니다. 뭐 힘든 건 힘든 거고. 그러니까 아주 힘든 것 같아 보니까. 네, 괜찮습니다. 그 지난번에 이렇게 새로운 정치 모임, 뭐 집단 지금 하고 있는 중이잖아요. 저도 이제 창준위원회를 해가지고 요즘 뭐 신당이 너무 많아가지고 뭐 그래서 저도 너무 이름이 없어요. 헷갈릴 정도인데 네. 저희는 그냥 민심동행이라는 민심동행. 창준이기 때문에 그냥 국민들과 함께 한번 뭐 새로운 도전에 나선 거라서 열심히 저희 그 당원들을 이제 당주라고 부르거든요. 그 당주님들 모시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무슨 무협지에 당주가 나오게? 당의 주인이기 때문에 저희가 당의 주인. 당주로 이름을 부르고 있습니다. 민심동행 얘기 나온 지 오래됐는데 아직도 그럼 네. 아직도 안 된 겁니까 결성이? 그러니까 이게 5,000명인데요. 그 네. 정당법에 대해서 위헌 소송이 들어갈 정도로 이게 각 지역별로 1,000명 모으는 게 사실 어렵지.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정치를 뭐 10년 이상 하시고 조직이 있거나 어떤 뭐 인지도가 높으신 분들은 가능하겠지만 전 그것도 하나의 기득권의 장벽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뭐 저같이 이게 힘이 없는 사람들은 참 정당 만들기도 너무 힘들다. 그리고 네. 창준이와 정당도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뭐 현수막을 달 수 있고 없고에 따라서도 이 기득권이 계속 그 뭐랄까요 기회를 나눠놓기 때문에 저는 뭐 힘든 건 힘든 대로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모아보려고 하고 아, 있습니다. 진짜 용감하다. 이런 모습을 보면은 난 저거 하지 말아야지. 아니에요. 나 다 그래. 같이 하셔야 됩니다. 난 저거 힘들게 하지 말아야지. 난 이 생각이 딱 드는데. 어때? 근데 실제로 저도 쭉 이것저것 찾아봤는데 그 유승민 전 의원 모습도 많이 보이고, 그쵸. 예, 예. 그래서 실제로 또 존경하신다고도 그 공화주의 측면에서 그래서 이런 목소리도 필요하다. 그리고 그게 저도 바라는 게 무조건 뭐 제가 속한 민주당이 다 옳고 그걸로 다 세상을 뭐 지배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절대 안 하고 그렇죠. 경쟁을 하고 또 승복하는 문화 또 제가 또 프로게이머 출신이라서 더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런 스포츠맨십 이것도 되게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네. 졌을 땐 인정하고 다음에 어떻게 이길까 노력하고 그런 문화를 안착시키는데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하고 계신다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자, 어쨌든 서로 덕담 많이 나눠봤고요. 잼마님, 좁은 길을 걷는 신인규님의 정진을 기원합니다. 얘기하셨습니다. 프로게이머 출신이시니까 한마디만 제가 쓸데없는 얘기 하자면 프로게이머 출신으로 홍모 씨가 엄청나게 돈도 많이 벌고 네. 예능에도 많이 나가시고 그러더라고요. 네네. 내가 보기엔 본인도 못지 않을 것 같은데. 아니에요. 제가 한참 대선배 임요한 선배랑 요즘은 또 이제 뭐 페이커 선수 그런 분들 보면 저는 한참 이제 아래에 있었고 그때 그 결핍이 좀 있습니다. 그때 최선을 다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요. 그래서 이쪽에 와서 공부 열심히 하고 또 신인규 그 위원장님처럼 저도 제 나름의 길에서 열심히 노력해야겠다. 네, 후회 없는 삶을 살자. 그래요. 어쨌든 제가 말한 사람은 홍진호 씨인데 네. 홍진호 씨 같은 경우는 혀도 짧고 되게 이상한데도 인기가 많고 엄청나죠. 사람이 되게 착해 보이고 또 이 게임하는 방식을 보게 되면 치사하게 비겁하게 안 하고 남 속이지 않는 그냥 뚜벅뚜벅 자기 갈 길을 가면서 뭔가 우직하게 하는 모습이 사람들에게 되게 좋아 보였단 말이죠. 그런 모습을 우리 홍
홍이래. 항의도 이사에게도 저는 같이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길이 힘들지만 어쨌든 같이 나가면 좋겠고 프로게임 하는 사람들 머리가 좋은가 봐요. 아유, 엄청 대단하시고 진짜 게임을 할 때 저는 뭐 게임을 잘 못하니까 정말 너무 대단하시고 그러니까. 그런 열정으로 정말 정치를 바꾸는데 우리 황 이사님께서 또 큰 역할 또 해주시기를 많은 분들이 기대하실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얘기해 보겠습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얘기 안 할 수가 없죠. 한 비대위원장이 민주당을 향해서 특권을 포기하고 세비 반납을 해라. 왜 내가 세비 반납 얘기하니까 꿀먹은 벙어리처럼 가만히 있느냐. 정치개혁 피하지 말아라 이랬어요. 한 위원장의 이런 발언 나는 좀 억울할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저는 한동훈 위원장이 정치에 대해서 전혀 모르시는 분이 들어왔기 때문에 너무나도 얕은 인식으로 지금도 정치를 하고 있다. 그러니까 저는 지금 정치개혁이라고 얘기하고 특권 포기, 세비 반납 이야기를 하는데요. 뭐 세비 반납이라는 것은 지금도 국회의원의 신분이 사후적으로 재판이 이루어졌을 때 거기에 따라서 확정 판결 나오면은 신분까지 박탈해버리고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세비까지 반납하자라는 것은 마치 이재명 대표 좀 괴롭히기에 대한 그런 좀 공약으로 좀 프레임을 잡는 것 같아서 참 안타깝습니다. 그게 네. 정치라는 게 국민을 보고 해야 한동훈 위원장도 뭐 성공을 할 수 있을 텐데 너무나도 좀 편협하고 협소한 인식인 것 같고 저는 특권 포기에 대해서는 국회의원들이 좀 착각하고 있는 게요. 뭐 공항 귀빈실 쓰지 않기, 뭐 불체포 특권 내려놓기 이런 게 특권 폐지가 아니고요. 제가 아까 창준이를 가지고도 예를 들었지만은 정말 기득권이 뭐냐면은 정당에 지급되는 국고보조금 같은 겁니다. 그런 거 폐지하겠다. 이런 거 선언하면 국민들이 박수치거든요. 게다가 원외에 있는 분들은 후원금도 모으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지금 출판기념회 다 하면서 사실상 편법으로 서로들 그렇게 하고서 눈 감아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정치권에 남아있는 이런 관행들과 특혜들을 실질적으로 걷어내서 더 많은 분들이 정치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정치개혁의 요체인데 네. 거기까지 들어가지를 못하니까 저는 매우 좀 협소하다. 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네. 저는 그 앞에 말씀 주신 그런 지적 공감하고 되게 졸렬하다 생각 드는 지점이 뭐냐면 네. 그 과거 민주당의 전통은 존중한다는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전형적으로 계속 갈라치는 거거든요. 언제부터 본인들이 뭐 김대중 전 대통령, 최근에 기류의 김대중 영화도 나왔지만 계속 전라도 출신이라고 엄청 비하하고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해서도 지금은 띄우는 것처럼 얘기하지만 네. 한창 때 막 환생경제, 뭐 경포대라면서 얼마나 조롱했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조만간 또 문재인 전 대통령을 띄우면서 이재명 대표를 또 갈라치는 그런 시도를 분명 할 거라고 보고요. 아까 뭐 말씀 주셨듯이 이거는 결국에는 그냥 이재명 대표를 옥죄기 위한 거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퍼포먼스를 또 요즘에 하고 있습니다. 공약개발본부 출범식에서 택배 상자를 들고 나와서 막 이렇게 뜯어요. 부스럭부스럭. 부스럭부스럭. 예, 이거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한동훈 장관의 정치라는 게 결국에는 이미지 정치 그리고 이재명 정치 이 두 개로밖에 설명이 안 되거든요. 더 다른 내용이 나오지도 않고 네. 앞으로도 시간이 지난다고 이게 더 나아질 걸로 보이지도 않아서 참으로 절망스러운데 이게 지금 집권 여당의 대표거든요. 거기다가 이제 비상대책위원장인데 한가하게 택배 박스를 뜯는 이런 연출이나 하고 있다라는 게 너무나도 이건 좀 국민들 입장에서 한심하다. 지금 국민들은 택배를 요즘 많이 이용하시죠? 물가가 올라가지고 좀 택배 시키기가 무서운 거예요. 급여도 이제 줄고 뭐 예를 물가가 올라가고 가처분 소득이 줄어드는 거거든요. 네. 근데 이런 상황 속에서 정치인들이 한가롭게 저렇게 택배 뜯는 쇼나 하고 있으니 참 국민들 보시기에는 얼마나 참 답답하실까라는 생각이 들고 이런 식의 이미지와 쇼 정치 해가지고 국민들의 삶이 나아집니까? 이게 지금 뭐 대한민국 정치가 전반적으로 수준이 떨어져서 국민들께서 상당히 좀 정치 혐오, 불신이 심하지만은 집권 여당이 지금 제정신을 못 차리고 있으니까 네. 더 정치가 질이 떨어지는 것이다. 전 한동훈 위원장은 정치를 해선 전 안 되는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만은 지금도 제가 말했던 것을 스스로 입증해주고 있다. 매우 안타깝습니다. 조영용님께서 한동훈 위원장은 연예인 데뷔한 것 같습니다. 도대체 정치 데뷔한 사람인지 연예인 데뷔한 사람인지 하는 모양새가 정치와 전혀 안 어울리는 행보여서요. 좀 기대 이하인 것 같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그런 얘기 한 사람들이 좀 있는데 컨텐츠가 없다. 지금까지 나와가지고 한 게 도대체 뭐냐. 그러니까 김용남 전 의원이 국민의힘에 있다가 나가면서 이준석 대표랑 합류를 하면서
한 위원장에 대해서 온 지 벌써 몇 달 됐지만 한 게 뭐냐, 시끄럽게만 하고 아무것도 없다 이런 얘기 했거든요. 근데 김영남 의원도 한 게 별로 없어요. 뭐 서로 이렇게 한 거 없다고 얘기할 그런 군번들이 아닌데 서로 그런 식으로 자기 정치적인 이익을 위해서 하는 거는 좀 옳지 않다고 보고. 네. 아니 저는 어쨌든 한동훈 위원장은 그래도 김영남 의원은 뭐 한 당에 가서 어떤 위원장 맡으니까 위원장의 격이 다르죠. 그러니까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정말 이거 대한민국 전체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정치의 본질 거기에 봤을 때는 저는 정말 지금 엉뚱한 짓을 하고 있다. 좀 그렇게 봅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 김영남 전 의원 얘기 나오니까 생각나는 게 지난 대선 때 개표 방송 때 제가 그분하고 또 정의당 한 분하고 셋이서 방송을 했었어요. 근데 그때 김영남 전 의원이 계속 방송 내내 이준석 전 대표 리스크라고 엄청 욕하는 거예요. 맨날 이렇게 했어요. 계속 욕하다가 갑자기 저렇게 가니까 물론 뭐 과거 발언 가지고 꼬투리 잡자는 얘기는 아니지만 어떻게 저렇게 홀라당 넘어가나 뭐 그 과정도 사실 전 좀 납득이 안 가는데 아까 뭐 한동훈 위원장 말씀 주셨듯이 거기 뭐 연예인이냐는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다 봅니다. 근데 저는 좀 화가 났던 거는 언론에서도 뭐 개딸 뭐 팬덤 정치하면서 계속 몇 년 동안 계속 지겹게 때렸는데 요거에 대해서는 오히려 뭐 아이돌이다. 2030이 환호한다. 이런 식으로 보도하니까 네. 이걸 보는 입장에서는 당연히 속 터질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 그래 좀 황당하고 언론이 너무 편향되어 있다. 그냥 일단 여기는 무조건 띄워주기, 여기는 무조건 죽이기 뭐 이런 쪽으로 가는 것 같아서 저는 그게 좀 이해가 안 가고 더 중요한 건 그럼 컨텐츠로 얘기를 해달라. 도대체 컨텐츠가 뭐냐. 누구랑 사진 많이 찍었다. 사진 찍는데 왜 이렇게 표정이 뭐 어땠다. 이런 얘기 할 게 아니잖아요. 지금 우리가 비대위원장을 사진 찍는 모델로 기용한 것도 아니고. 근데 이러다가 이제 CF 찍는다고 할까봐 제가 걱정이 되는데 뭐 영리행위 안 하시겠죠. 아니에요. 지금 옷이요. 이렇게 걸치고 나온 옷이 몽땅 다 이렇게 판매율 1위를 차지한대잖아요. 근데 저는 정치인의 팬덤에 대해서 이게 아마 이제 현대 정치에서 아마 중요한 문제일 텐데 저는 뭐 팬덤을 가지고 시비 걸거나 문제 삼을 건 아니라고 봅니다. 누구나 정치인들은 이제 자신의 코어 지지층들을 더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는 건 당연한 그렇죠. 노력인데 네. 문제는 그 팬덤 정치의 폐해가 그 팬들이 하자는 대로 정치인이 끌려갈 때 문제가 생기거든요. 네. 아주 좋은 모델이 있죠. 노무현 대통령이 거기도 팬덤이 있었지만은 과거에 정책 결정할 때에는 국가를 위한 선택을 하면서 오히려 팬덤으로부터 욕을 먹을 정도로 전 지도자들이 그런 용기와 그런 결단이 좀 있어야 된다. 근데 지금의 팬덤 정치는 팬덤이 잘못한 게 아니라 그 팬덤에 끌려가는 정치인들, 인기 영합적으로 하는 정치인들, 무책임한 사람들이 좀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저는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결국 김영남 전 의원도 예전에 왕자 대통령 왕자에게 났을 때 손가락 써서 그런가 보다 이제 그런 얘기까지 하면서 옹호를 했다가 아니 뭐 김영남 의원이 용기 있는 남자 뭐 요즘 이렇게 하던데 그러면 그때 당시에 왕자를 쉴드 칠 게 아니라 그때 그냥 그 자리에서 면전에서 방송에서 이 뭐 하는 거냐라고 얘기를 했었어야 정말 용기가 있는 분인데 그때는 이제 저랑은 당에서 대척 지점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간신짓이다 윤핵관이다 이렇게 그쵸. 비판했던 네, 분이거든요. 그때 근데 이제 와가지고 본인은 용기가 있고 뭐 힘 있는 할만하다. 사람한테만 공격한다 그러면은 제 얼굴이 화끈해져요. 그러니까 좀 김영남 의원은 지금부터라도 저는 뭐 과거 발언 충분히 비판받고 본인이 감수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지금부터라도 힘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일관되게 좀 해줬으면 좋겠다. 네.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결과적으로는 공천이 안 되니까 또 자리를 옮기면서 여러 가지 변명이나 합리화를 하고 있다. 그 얘기도 들어요. 누가 이제 수원에 그 박문규 장관 내려간다니까 네. 이제 이동을 하신 건데 네. 만약에 박문규 장관이 수원에 그 옆지역구로 갔었으면은 아니었겠지. 김영남 의원이 이렇게 움직였을까? 그러니까 이게 참 용기라는 것도 너무 좀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 이게 우리 정치를 그 신뢰를 깎아먹는 거거든요. 네. 저 이런 건 좀 지양돼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네, 황희도 이사님 어제 한동훈 위원장 국민의힘의 삼선 중진들을 만나서 5천을 먹었거든요. 그러면서 또 화기애애한 분위기였고 원래 그 국민의힘에서 주장하던 내용은 혁신, 개혁, 그다음에 좀 기존에 있는 사람들 다 내보내고 새로운 사람들을 넣겠다는 거였는데 그런 얘기 한마디도 안 했어요. 이른바 중진 희생이라는 게 없었단 말이죠. 네. 애초에 뭐 기대 자체가 안 되긴 했는데, 그 중요한 거는 그 중진들 내보내고, 그것도 이제 안 냈지만, 네. 실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누가 들어오냐도 굉장히 중요하다 봅니다. 그러니까 그렇죠. 정말 새로운 사람이냐, 뭐 국민들 위해서 일할 사람이냐, 그것보다는 지금 뭐 대통령실이나 정부 요직에 있었던 사람 한 50여 명 정도가 지금까지 드러난 걸로는 네. 그 정도가 총선 나온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있던 사람들 다 내보내고 그런 사람들 다 채워넣으면 이게 무슨 혁신이고 뭐가 새롭냐 이런 비판을 안 할 수가 없고요. 이준석 전 대표의 말을 빌어서 그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 김건희 특검 이거 만약에 받으라고 하면 어쩔 거냐? 아까 뭐 혁신 뭐 특권 포기 이런 얘기 했는데 정작 한동훈 위원장 그 말도 못 하고 있어서 결국 기억에 남는 건 윤석열 아바타라는 얘기밖에 생각이 안 납니다. 네. 한동훈
위원장이 오늘 인천 계양구를 방문한다는 거예요. 이건 솔직히 너무 속 보이는 거 아닙니까? 아니, 인천도 저도 너무 뭐 투명해, 맑고 아니, 저희 투명해. 워크샵을 저희가 이제 강화도로 가면서 저도 인천을 통과하면서 갔다 왔는데 네. 인천 굉장히 넓거든요. 네. 근데 거기서도 많고 많은 데서 이제 이재명 대표 지역구를 또 간다고 하니까 뭐 가는 걸 말릴 수는 없겠지만은 이런 것들이 정치적인 해석으로는 당연히 이재명 대표 겨냥 그리고 가서 또 얼마나 또 상대방을 비난하고 공격하는 이야기를 할 걸로 거의 예측이 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한동훈 위원장이 머릿속에서 이재명 대표를 좀 지워야 이게 뭔가 한국 정치가 정상화될 것 같은데 여전히 이재명이라는 그 정치인에 매여서 자기 정치를 못 보여주니까 저는 그것이 또 한동훈이라는 인물의 한계 아니냐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인천 계양구 가는 거는 무슨 뜻입니까? 저도 뭐 말씀하셨듯이 너무 속이 보이는 행동이고 거기에 뭐 원희룡 씨도 온다고 하는데 뭐 그러면서 지금 계속 또 예전부터 그 언론에다가 언플을 했었거든요. 언론에 대고 뭐 마치 라이벌인 것처럼 좀 제발 메타인지를 좀 키웠으면 좋겠습니다. 메타인지까지 나왔어요. 아니 그러면 나 궁금해서 물어보는 건데 인천 계양구에 그러면은 이재명 의원은 나오신답니까? 어떻게 된답니까? 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인천 계양구 나오신다. 네네. 왜 0.5선으로서 또 본인이 뭔가 하고 싶은 게 있을 테니까. 아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이제 당대표가 대선에 나올 당대표가 굳이 이렇게 지역구 연연하지 않아도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사실 지금 저는 이걸 보면서 되게 안타까운 게 뭐 요즘 당에서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있지는 않지만 뭐만 하면 그냥 욕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든 기승전 이재명이라니까.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것도 사실 논리라는 게 어떤 입장에서 그 논리를 만들어내든 다 말은 되거든요. 그래서 뭐 부산대병원 뭐 특혜다 이런 얘기 했었는데 서울대 병원으로 올 때 만약에 부산에 있었다고 그럼 가정을 해보면 그럼 또 그건 부산에서 이거 선거놀이고 서울에 있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산에서 그냥 계속 정치 그 총선 노리고 한 거다. 일부러 일부러 있었던 거다. 그런 얘기를 만약에 했다면 네. 그럼 또 이런 쪽으로도 그 논리를 계속 전개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뭘 하더라도 지금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욕할 사람들이 주로 뭉쳐 있다가 지금 하나둘씩 나가고 있는데 좀 그걸 좀 지켜봐야겠다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저는 이재명 대표가 지금 좀 과도하게 공격을 뭐 내후 외환으로 다 받고 있는 건 저도 네. 인정을 하는데 이재명 대표가 대표 취임되고 나서 어떠한 한국 사회를 위한 전진 내지는 어떠한 또 발전을 위해서 하나도 내용을 낸 게 기억이 안 나거든요. 네. 아까도 제가 뭐 정치개혁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원외들을 위해서 그럼 뭘 했느냐, 정치의 문을 열기 위해서 어떤 역할을 했느냐 전혀 내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는 뭐 비판을 당연히 감수해야 된다고 보고 더 나아가서는 이재명 대표도 대선에서 지고 그 이후에 선거도 두세 차례 더 연거푸 패배를 했잖아요. 그때 이후에 이재명 대표도 그럼 뭐 때문에 국민들의 선택을 못 받았는지에 대해서 소위 말하는 이제 반성과 성찰 이쪽 부분에 대해서 내용들이 좀 나와줘야 되는데 그건 전혀 찾아보기 어렵다.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 대표 체제가 안정된 것은 그 사법 리스크가 일부 완화가 됐고 거기다가 윤석열 정부가 너무 못하니까 또 다시 이재명 대표 중심으로 뭉치는 거는 부인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자꾸 이렇게 상대방의 못하는 것만 고사진해가지고 그 반사이익을 흡수할 것이 아니라 정말 더 먼저 국민들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저는 더 정치를 이어가고 국민의 선택을 받아가야 되지 않는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대표돼서 한 게 뭐냐? 잘 기억은 안 나요. 네. 그러니까 저도 그게 되게 안타까운 게 뭐 그 워낙 민주당 안에서도 흔들려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그 지도부에 들어가고 나서도 계속 뭐 사법 리스크네 이런 식으로 언론이 또 프레임 잡으면 뭐 방송에 나와서도 계속 그 얘기가 도배가 되니까 정작 뭐 기본 사회에 대한 이야기, 네. 뭐 기본 소득, 기본 금융 이런 거에 공감을 안 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지만 이걸 주로 담론화해가지고 토론도 하고 그러면서 사람들의 생각의 폭을 넓히는 그런 역할을 좀 민주당 정치인들도 했어야 된다 보는 거고 총선 관련해서도 뭐 예를 들어서 온 동네 초등 돌봄이라든지 아니면 또 노인 대상으로 지금 초고령 사회가 온다고 하니까 그런 고민을 하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던지는데도 사실 대다수 언론이 또 그 다른 쪽으로 지금은 뭐 특혜냐 뭐냐 한동훈 위원장 뭐 팬덤 정치냐 뭐냐 이걸 주 쟁점으로 보도를 하니까 네. 그게 좀 저도 답답하고 안타깝습니다. 사실 제가 좀 안타까웠던 거는 건보료 얘기는 이재명 대표가 또 먼저 얘기 꺼냈었어요. 네, 1호였죠. 근데 그거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죠. 왜냐면 본인이 야당이었기 때문에 야당이니까. 그러니까 또 그거를 딱 이제 일단 정부가 받아가지고 우리가 간병인 그 부분하고 건보료 문제 해결하겠다 이렇게 나가가지고 지금 간병인 급여 많이 좀 도와주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정책의 시발점이나 제안이나 이런 것들이 사실은 이쪽 머리에서 나온 것들이 되게 많은데 이걸 여기다 갖다 써요. 그러면
사실은 그 제안을 지금 한 사람들은 지금 황당무계할 수밖에 없는 거죠. 왜?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해서 뭔가 해보려고 그러면 그거는 못하게 누르면서 실제 모든 과실은 또 얘네가 한 것처럼 되니까.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좀 억울한 부분이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는 그러니까 거죠. 이게 저도 짧게만 덧붙이자면 네. 예전에 그 정치를 바라볼 땐 도대체 왜 저렇게 정치를 하나 다들 그 생각을 하고 민주당에 합류했는데 결국 이게 스타크래프트 때 생각이 많이 납니다. 결국 내가 아무리 전략 전술을 잘 짜고 머릿속에 그림을 잘 그렸다 하더라도 네. 상대방이 있는 거거든요. 상대방이 갑자기 예측하지 못한 변수를 뭐 전략을 쓰거나 게임하는 거야? 예, 네. 갑자기 치고 들어오거나 하면 내가 아무리 완벽한 구상을 했다 해도 그것도 바로 틀어줘야 돼요. 그래서 그런 유연함은 민주당에서도 갖춰야 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상대방이 저런 식으로 거의 지금 뭐 검찰 독재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네. 거기에 대해서 사실 뭘 어떻게 할 수 있냐. 그래서 민주진영 지지자들도 이렇게 뭔가 비난을 받더라도 다 결집하고 있는 거다. 전 그렇게 봅니다. 자, 이번 주 인천과 서울을 끝으로 한동훈 위원장 전국 순회 이제 마무리한다고 합니다. 내가 보기에는 한동훈 위원장이 약간은 취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언론에서도 너무 띄어지기도 하고 또 다니다 보면 자기를 좋아하는 사람들만 나와가지고 막 얘기할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사실은 득보다 실이 더 많을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양면성이 있죠. 인기가 높아지다 보면은 저는 뭐 한동훈 위원장이 더 높아질 인지도는 없다고 더 보는 이상 없다? 사람인데 이 인기가 높아지면은 이제 소위 말해서 인기 취한다 그러잖아요. 그러면은 혼미해집니다. 그러니까 본질이 잘 안 보여요. 뭐가 중요한지를 구별을 못 해냅니다. 그래서 저는 한동훈 위원장이 높은 인기로 기분이 좋았을 수는 있겠지만은 국가와 국민을 위한 어떤 것이 시급하고 뭐부터 해결해야 되는지에 대한 지혜는 다 사라졌다. 그래서 저는 참 앞으로가 더 걱정입니다, 사실은. 네. 까미님께서 한 게 왜 없어요? 탄핵 일단 올렸잖아요, 특검에. 도대체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데. 그리고 뭘 하려고 해도 다 막히니까 그런 거 아니겠어요? 이런 얘기 하셨습니다. 자, 다음은 제3지대 신당 움직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낙연, 이준석 전 대표를 비롯해서 원칙과 상식의 세 분, 이 의원들까지 제3지대 움직임이 활발한 상황입니다. 물론 여기 민심 동행이 제일 첫 번째 깃발을 꽂았죠. 제3지대 통합정당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이준석 위원장은 솔직히 좀 빨리는 안 될 것 같다 이런 얘기도 좀 했는데 나머지 예를 들면은 이원우, 김종민, 조응천 이런 분들은 설 연휴 전에 정리하겠습니다 이런 얘기도 했어요. 근데 내가 봤을 때는 솔직히 시점도 너무 빠르고 그 좀 안 될 것도 같고 또 이 민주당에서 나온 사람들하고 이준석 쪽하고 반대거든요 성향이. 이준석 대표는 보수를 지향하겠다는 건데 이번에 나온 사람들이 또 보수하고 딱 완전히 합쳐지긴 좀 어렵잖아요. 그래서 나는 이게 서로 동상이몽 될 거다 이런 생각이 좀 하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이거는 하시면서 여기다 많으실 물어봐야 것 같아서. 아니 뭐 저야 당연히 할 말은 많죠. 왜냐면 저는 세게 해봐요. 아니 저는 뭐 저 소위 말하는 빅텐트, 저 빅텐트가 사실은 빈텐트 될 가능성이 매우 빈텐트, 높다라고 빈텐트, 보아요. 네. 그리고 빅텐트라는 것이 구멍이 너무 많이 뚫려 있거나 네. 기둥이 약하면 금방 무너지는 거고 우리가 뭐 과거 전례를 얘기해도 뭐 논증이 가능하지만은 그냥 지금 상황만 딱 봐도요. 나오신 분들 메신저로서 그렇게 신뢰 있는 분들 별로 없습니다. 뭐 굳이 따지자면 이준석 대표 정도가 상당히 좀 영향력이 있는 거지 그걸 또 신뢰라고 보기는 매우 어렵거든요. 그래서 메신저로서 이건 얘기가 끝날 것 같고 저는 보통 지금 신당을 하시겠다는 분들 제가 진정성 폄훼할 생각은 1도 없습니다. 다 뭐 본인들도 정치 생명을 걸고 나온 거니까요. 존중하는데 우리가 세 가지를 물어봐야 돼요. 그게 뭐냐면은 why, 왜 나왔냐? 왜 나왔냐? 그리고 how, 어떻게 바꿀 거냐? 그다음 what, 무엇을 할 거냐 이 세 가지를 물어봐서 답이 딱딱딱 안 나오면은 뭔가 딴 생각이 있는 거거든요. 그럼 그 딴 생각이라는 것은 본인의 영달, 본인의 욕심. 근데 그렇게 해서 정치를 바꿀 수 없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서는 지금 why부터, 그러니까 왜 나왔는지부터 국민들이 일단은 납득이 잘 안 되는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 how라는 면에서도 그럼 어떻게, 누구와 손을 잡고 어떤 방식으로 바꿔나갈 거냐에 대해서 제가 볼 때 준비된 사람 아무도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는 오늘은 누구 만났다. 그게 기사 나가고 내일은 또 누구 만나고 이게 한국 정치의 퇴행이거든요. 그러니까 전 이런 식으로 이념과 비전, 가치와 그 구체적인 정책들, 공약들 이게 다 배제된 채 그냥 이합집산식으로 만나면 이걸 이제 정치공학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각 정파들이 본인들의 생각을 먼저 분명하게 밝히고 그 다음에 선거에서 필요한 연대들을 어떤 방식으로 하겠다는 전 그 다음에 논의되는 게 맞다. 근데 지금은 순서가 다 뒤바뀌어 있어가지고 이건 매우 좀 실망스러운 행태들이다.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이준석 전 대표는
마이너스 삼선 중진이라고 불리고요. 네. 이낙연 전 총리한테 또 쓴소리도 엄청나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낙연은 좀 낡은 기존 정치 문법으로 얘기하고 있는데 그거 이제 버려라. 당신이 가지고 있는 거는 이제 안 먹힌다. 이런 얘기거든요. 잘 말했다고 보십니까? 저도 기본적으로 뭐 너무 지나친 엄중 이거는 타파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뭐 기득권 당연히 타파해야 되는 건데 그 이준석 전 대표의 정치 방식이 좀 저게 맞냐. 그러니까 저런 얘기를 하는 게 그러니까 사실 사람한테 무례하게 대하는 거랑 또 뭐 지금 싸가지론이나 다양한 얘기가 나오지만 좀 본인을 성찰했으면 좋겠습니다. 오죽하면은 뭐 김무성 전 대표 같은 경우에도 정치 잘못 배웠다고 비판하고 있고 유승민 전 의원 또 잘 아시겠지만 뭐 인사도 제대로 안 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건 뭐 모든 사람들이 공통으로 하는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얼굴이 이렇게 딱 들고 약간 한 15도씩은 항상 올라가 있고 인사를 먼저 하지 않아요, 절대. 그러니까 저도 이걸 보면서 느끼는 게 예전에 그 스타크래프트는 나 혼자 잘하고 내가 막 독주를 하고 다니면 상관없었는데 네. 지금 정치는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팀플레이입니다. 그렇죠. 근데 지금 팀플레이죠. 계속 그냥 내부에 잘 된 거는 내 덕이고 잘못한 거는 내 팀에 트롤이 있었다.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언론에다 대고 막 얘기를 해요. 네. 누가 함께 하겠습니까? 정치 12년 했다며요. 근데 주변에 왜 이렇게 사람이 없는가? 이걸 좀 돌아볼 필요가 있다 생각합니다. 사람이 제가 없다. 주변에 있었던 사람으로서 한 아, 말씀 드리자면 저는 젊음의 착시라고 저는 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준석 대표는 젊고 뭐 저랑 나이대가 비슷하기 때문에 근데 정치의 면에서는 젊지 않거든요. 정치는 꽤 오래 했고 그 감당했던 직책의 무게도 상당히 무겁습니다. 네, 심지어 무겁고. 여당의 대표로서 선거를 2번 이겼기 때문에 저는 그 중량감에 대한 혜택, 중량감에 대한 인정 이건 다 이미 받았다라고 보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여기서 엄숙주의는 뭐 저는 논하고 싶지는 않고 기득권을 내려놔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사람들 보기에는 젊으니까 기득권이 없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이준석 대표는 기득권 중에 기득권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언론도 마찬가지고 본인도 그걸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준석 대표가 이낙연 대표에게 기득권을 내려놔라. 젊어 보이니까 왠지 맞아 보이는 느낌이 있는 건데 그건 착시다. 이준석 대표가 엄밀히 말하면 저는 뭐 삼지대 지금 그 빅텐트에는 낄 생각이 전혀 없지만 그 안에서는 제가 볼 때는 기득권으로 보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잠시 국민들께서는 좀 혼란스러우실 수는 있겠다. 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하나 이- 덧붙이고 네. 싶은 게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말씀하셨는데 당대표일 때 그러니까 본인이 당대표일 때 뭐 했나 생각해 보면 전장년 같은 사회적 약자들 계속 끌어올려가지고 본인 언플하는 데 썼거든요. 네, 그래놓고 맞아요. 지금 와가지고 무슨 새로운 정치를 얘기하는지 정말 모르겠습니다. 자, 그 연결선상에서 김용태 예비 후보가 있습니다. 천하용인이라고 불렸던 전 최고위원이죠. 포천 가평에 출마 선언하면서 나는 이준석 신당에 합류하지 않는다. 왜? 지향점이 불분명하니까 이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이준석이 그러니까 컨텐츠가 없고 그 사람이 지금 아까 우리 신인기 변호사 말한 것처럼 무엇을 위해서 이 행동을 하는가에 대한 답이 제대로 없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컨텐츠가 없다 그러면은 또 논란이 있을 것 같고 정확하게 말하면 컨텐츠가 좀 얕죠. 얕다. 그러니까 국가와 그 공동체에 대해서 깊이 있는 성찰과 깊이 있는 철학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네. 그때그때 좀 땜질 방식으로 문제를 소위 말하는 언론의 중심을 받는 쪽으로 문제 형성을 하니까 결국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준석 대표에 대해서는 어떤 면에서 유능하다고 볼 수는 있지만 그것이 국가와 공동체에 도움이 되는 유능함인지는 또 한 번 검증을 더 받아봐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 자기를 것이고 돋보이게 하는 쪽으로는 잘 돼 있는데 정확하게 말하면 문제 발굴형이죠. 아, 문제 근데 문제 발굴형. 해결까지 가는 게 정치의 본령이니까 네. 거기서 보면 이제 반쪽짜리로 볼 수밖에 없고 저는 지향점에 대해서 불분명하다는 지적은 전 감수해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 대표도 방송 나와서 하는 얘기를 들어보면 뭐 선명성을 더 가져가야 될지 아니면 더 통합적으로 빅텐트로 가야 될지 아직도 결정이 안 됐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건 결정하고 나왔어야죠. 시간이 없었던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쵸. 저 같은 경우도 탈당을 제가 제일 먼저 했습니다만은 저는 마음을 굳건히 먹고 나왔기 때문에 지금도 이 고민에 대해서 흔들리지 않거든요. 근데 지금 그거에 대해서 이준석 대표뿐만 아니라 많은 지금 관계자들, 뭐 언론에 주목을 받는 사람들이 갈대처럼 하고 나온 거예요. 이리 갔다가 저리 갔다가. 그러니까 이것이 원칙과 철학과 기준을 가지고 정치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양당의 그 무질서와 혼란을 바로잡겠다면서 나온 분들이 똑같이 갈대처럼 구니까 이 국민들의 눈높이에서도 이 선명성이 보이지 않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향점이 없다라는 비판은 굉장히 구체적으로 들어가면은 좀 돌아볼 부분들이 상당히 좀 많이 보인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그 주변에 있는 분들이 사실 뭐 당을 다 떠나서 네. 그냥 경선에서 못 이길 것 같으니까 나간 거 아니에요. 그냥 다수 국민들이 봤을 때 그렇게 보이거든요. 그래놓고 뭐 자꾸 자기들끼리 엄청난 일을 하는 것처럼 네. 언론에 대고 얘기하는지 정말 부끄럽습니다. 네. 근데 그것도 이제 섞여 있는 거죠. 이제 뭐 천하람 위원장이나 이런 분들은 공천 때문에 나간 건 아닐 거고, 아, 이제 그렇죠. 김용남 의원 같은 분은 공천 때문에 나간 게 확실해 보입니다. 황희도 이사한테 마지막으로 하나만 여쭤보고 정리하겠습니다. 제3지대 신당 창당 관련해서 이재명 대표가 뭔가 통합의 메시지를 좀 더 강력히 내야 되고 좀 더 끌어안아야 된다. 이런 얘기도 하고 있고 지금 어쨌든 퇴원했으니까 정치 다시 이제 재개하는 시점을 좀 정확히 해줘야 된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거든요. 근데 대표가 지금 좀 침묵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일단은 뭐 회복 기간이니까 특히 더 뭐 좀 고민을 하는 시기인 것 같고요. 또 나갈 사람들 아닌 사람들 이렇게 쭉 보고 있는 상황 같습니다. 왜냐면 네. 또 얘기를 하면 또 뭐 아프지도 않았는데 왜 그러냐. 지금 계속 극우 유튜브에 그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좀 보면서 그 개인적으로 그 사퇴, 뭐 통합 비대위 이 요구는 애초에 가당치도 않다 생각합니다. 할 말씀 있을까요? 아니 뭐 이재명 대표는 일단 지금 뭐 피습을 당해서 네. 회복 중이니까 뭐 지금 입장 내기 좀 어렵겠죠. 근데 아무래도 당내에서 뭐 많은 고민이 있겠습니다만은 전 이번 총선에서는 양당제가 깨지기가 좀 어려운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네. 그 부분은 좀 개인적으로는 매우 안타깝고 아쉽습니다. 네. 엔젤맘님께서 황희두님 다른 채널에도 나가주세요. 민주당 패널도 너무 화나요. 상식적으로님 신인규는 철학이 있고 심리가 있는 요즘 보기 드문 신선한 정치인이다. 야, 나 신자를 가지고 이렇게 만들어놨네요. 진짜 응원합니다. 응원하죠. 아유, 흔들리지 저도 않게. 응원 드리겠습니다. 저도 응원하는 분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신인규 변호사 그리고 황희두 노무현 재단 이사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신선한 두 분과의 또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어땠는지 모르겠네요. 자, 소비자 선호도 1위 강화 교동 햇풍 맞은 고시가리 통통쌀 알려드리겠습니다. 1kg씩 소량으로 진공 포장되어 있어서 청결하고 신선합니다. 무공해 지역에서 생산된 상등급의 쌀이죠. 깨끗하고 맛과 모양이 아주 좋습니다. 통통쌀, 통통합니다, 일단. 먹다 보면 이 식감도 좋고요. 예. 그다음에 배도 부르고, 보기도 좋고 좋죠. 현재 통통몰에서 판매가 되고 있고요. 소비자들 만족도가 매우 높습니다. 구매해서 드셔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성원 부탁드리고요. 자, 이어서 쇼미더 민심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앉으세요? 왜 이렇게 아무도 자리를 안 앉으시는 거예요? 빨리 오세요. 제가 말하는 동안 이렇게 다. 투자의 모든 것 증권통. 모든 자산을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흩어져 있는 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어요. 선택이 어렵다면 스케치 서비스를 이용해 보세요. 투자로 고민하시는 당신에게 증권통. 네, 잠시 광고 타임입니다. 이건 내가 얘기했죠, 참. 여러분들, 아까 화면에 보신 것 중에 주얼리가 있어요. 통통물 주얼리. 예뻐요. 한번 사주세요. 자, 오늘 화요일마다 하는 쇼미더 민심 시간입니다. 여론조사를 통해서 민심을 알아보는 그런 시간인데요. 총선 전 민심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승영 뉴스마트 본부장, 그리고 박주영 정치부 기자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쇼미더 민심 뉴스마트 의뢰로 미디어 토마토에서 실시한 여론조사 아주 정확하다 내지는 정말 민심을 반영한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봐도 다른 여타 여론조사보다 훨씬 더 신뢰성이 가고 믿음이 가는 체계적인 분석이 있는 것 같아요. 이런 분석을 통해 가지고 아무리 주변에서 엉터리 자료를 가지고 흔들어 대더라도 우리 영친이들은 그런데 흔들리지 말고 제대로 좀 상황을 파악하고 분석하고 이해하는 또 안목을 기르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에는요, 이 다가올 총선 전망 해보겠습니다. 이낙연 전 대표 그리고 이준석 전 대표 신당 각각 총선에 등장한다고 가정하면 어떨까? 이 정당 지지를 물어보는데요. 한번 좀 발표해 주실까요? 더불어민주당이 42.2% 나왔고요. 네. 두 번째로 국민의힘이 36.3%, 이준석 신당이 7.8% 나왔어요. 그리고 없다, 무당층 4.5% 나왔고, 이낙연 신당이 3.5%, 정의당이 1.9%. 이런 순으로 나왔네요. 이낙연 신당이 정의당보다 높네요. 높은데 이준석 신당에 비하면 뭐 거의
반 정도. 예, 반 정도, 절반 정도고 지난주보다도 좀 떨어졌죠. 또 지지하지 않는다, 지지한 정당이 없다도 4.5%나 되고. 무당층이 4.5%인데 이게 상당히 줄어든 겁니다. 줄어든 거예요? 예, 평소에 우리 무당층 조사하면 10%대 중반 정도 나오거든요. 네. 상당히 줄었고 이 무당층의 표심이 이준석 신당으로 많이 갔다. 그리고 민주당의 또 표심도 일부 이준석 신당으로 갔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되게 좀 신박한데 이번에 총선 정당 지지도 추이를 보게 되면은 지난번보다 오히려 물론 이게 오차범위 냅니다만 오히려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조금 늘었고 네. 그다음에 민주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2% 정도 빠졌거든요. 네. 이거는 어떻게 해석을 할 수 있습니까? 일단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준석 신당의 지지율이 2.1%포인트 올랐는데요. 이게 지금까지 이번 여론조사만 봐도 확실하게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부정평가층, 그러니까 정권에 대해서 비판하는 층이 이준석 신당층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이런 면에서 봤을 때 이제 민주당 지지층하고 겹친다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이낙연 신당 같은 경우에는 대구 경북에서나 보수 성향에서 지지하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네. 이런 걸 봤을 때 이제 이준석 신당 쪽에 민주당 지지층이 어느 정도 옮겨갔다라고 볼 수도 있고, 국민의힘 경우에는 1.1%포인트 정도 올랐는데, 이 부분은 뭐 어느 정도 윤 대통령이 최근 민생 토론회나 이런 걸 통해서 민생 행보를 보이고 있고, 최근 가급적 이제 정치적 발언을 자제하면서 민생 행보를 보이고 있고,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최근에 국민의힘에서 여러 현장 홍보를 다니다 보니 그거에 대한 상승 분위기를 타면서 1.1%포인트 정도 오르는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국민의힘이 원하는 그림 예? 구도로 가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왜요? 지금 민주당하고 국민의힘 격차가 오차 범위 이내로 좁혀진 겁니다. 지난주만 해도 9.3%포인트 차였는데 네. 이번 주에 양당 지지율 격차가 5.9%로 줄었거든요. 이거 오차 범위 이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지금 민주당이 사정권 안에 들어왔다. 네. 그러니까 평소 한 8%에서 많게는 한 14% 차이가 났었어요. 네. 그리고 가장 격차가 컸던 것이 지난해 6월에 한 18.3%까지 차이가 났었는데 점점 줄면서 이제는 신당 두 곳이 나오니까 이런 결과가 나온 거죠. 그러니까 이낙연 신당의 효과보다도 영향력보다도 이준석 신당의 영향력이 이 네. 민주당 사람들에게 미치는 게 더 크다는 건데 이게 왜 그런지 좀 구체적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호남에서 특히 호남에서 민주당이 지난주보다 20.9%포인트가 급락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47.7%를 기록했거든요. 호남에서가 치명적이었어요. 호남 지지도가 떨어진다. 네, 확 떨어졌어요. 이준석 신당 출연으로 인해서. 그런데 또 어제 제가 본 기사에 따르면 호남에서 국민의힘 지지도가 사실은 높았었는데 오히려 국민의힘 지지도도 많이 떨어졌다고 지금 나와요. 그 이준석 신당이 나오면서 12.4%를 이번 조사에서 가져갔거든요. 네. 호남에서. 네. 이건 뭐냐면 호남에서 민주당 다음으로 2위예요. 그러니까. 네, 국힘이나 이낙연 신당보다 높습니다. 네. 그러면은 왜 민주당 사람들은 이준석 신당 쪽으로 많이 갔을까요? 아무래도 이준석 신당의 주요 지지층이 20, 30대 젊은 층인데 아무래도 호남에서도 20, 30대 젊은 유권자들이 많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분들이 이제 이준석 신당에 대한 지지를 많이 하는 것 같고 또 이준석 신당이 국민의힘 당대표 시절 때도 호남에서 많은 그 행보를 많이 보여왔습니다. 호남을 네. 배려하는 그런 행보를 보여왔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해서도 이준석 신당에 대해서 좀 호남 분들이 많이 지지를 하는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조사는요,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활용한 무선 ARS 방식으로 실시가 됐고요. 표본 조사는 95% 신뢰 수준의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입니다. 표본 조사 완료수는 1,003명이고 응답률은 6.8%로 집계됐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조사 개요와 결과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또는 서치통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얘기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거론되는 제3지대 신당들이 빅텐트를 통해서 통합할 경우에 제3지대 신당 간판에 대해서 물어봤는데요. 어떤 인물이 제일 적합하다고 봤는지 대답을 해주실까요? 네. 제3지대 신당들이 빅텐트를 통해 통합할 경우에 네. 간판이 되는 사람이 누가 좋을 것 같냐, 누가 적합하냐 물어봤는데 없다가 일단 1등입니다. 34. 없다? 네, 없다. 이 중에서 없다. 34.5%고 네. 두 번째가 이준석 전 대표가 20.9%,
세 번째가 이낙연 전 총리가 16.4% 나왔고요. 기타 다른 인물이 6.3, 그리고 금태섭 의원이 3.8%로 다섯 번째고, 네. 그다음에 조응천, 김종민, 양양자 이런 순이었습니다. 야, 이원우 의원은 0.9%예요. 네. 존재감이 미미하네요. 그래요. 존재감이 진짜 없는 걸로 나오는데 이낙연 전 총리가 이준석 전 대표보다 밀립니다. 네, 이것도 밀리는데 예상보다는 좀 선전한 것 같아요. 예상보다는. 예상은 예상은 어땠었는데요? 이준석 전 대표가 압도적으로 앞설 것이다라고 봤거든요. 호남에서도요. 이낙연 대표가 지금 상당히 민심이 냉랭합니다. 호남 민심이. 그렇죠. 그러니까 뭐냐면 이준석 전 대표 같은 경우는 그래도 탄압받는 모양새를 갖추고 나가는 사람인데 이낙연 전 총리는 뭘 탄압을 받은 적도 없는 것 받은 같고 역사가 없죠. 민주당에서. 오히려 꽃길만 걸으셨는데. 내부 총질만 하다가 이게 나갔기 때문에 호남에서조차 말하자면 비판을 하고 있다. 그런데도 왜 높아요? 이렇게 16.4%. 아무래도 TK에서는 이낙연 또 전 총리를 1등으로 꼽았어요. 그러니까 이번 조사가 재밌는 게 보면은 연령별 지역별 정치상별을 보면 이낙연 전 총리와 이준석 전 대표 양강구도가 뚜렷하게 했는데 이제 진보 성향으로 뽑히는 이제 호남이나 경기 인천 같은 경우에는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한 지지도가 높았거든요. 반면에 TK와 같은 이제 보수 성향이 높은 곳에서는 이낙연 전 총리에 대한 지지가 많았어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봤을 때 그 신당, 이준석 신당과 이낙연 신당도 마찬가지고 진보 성향을 가진 지지층에서는 이준석 신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많았고 그 보수 성향을 가진 사람들은 이제 이낙연 신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오히려 이제 보수 진영에서 나온 이준석 신당은 오히려 보수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지지할 것 같고, 그리고 민주당에서 나온 이낙연 총리 같은 경우에는 진보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이제 지지를 많이 할 것 같은데 오히려 정반대의 결과가 나오는 게 됐거든요. 이런 걸 봤을 때 이제 남녀의 온도차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남성 같은 경우는 27.7%가 이준석 전 대표를 꼽았고 이낙연 전 총리는 17.1%에 불과했고요. 한 10%포인트 차이가 나는데 여성 같은 경우는 15.6%가 이낙연, 그 14.3%가 이준석이에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낙연이 조금 더 높았어요. 물론 오차범위 내이긴 합니다. 남녀 차이가 또 있다. 이준석과 이낙연을 대하는 여성 입장에서는 이준석 대표를 좋아할 이유가 없어요. 워낙 갈라치기도 많이 하고 있고 모든 정책이라고 하는 게 2030 남성 위주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 이러기 때문에 그냥 2030 여성들이나 이런 분들 입장에서 보자면은 이준석 대표가 우리한테 뭘 해주겠냐. 저 사람은 기본적으로 페미니즘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이고 여성 인권을 싫어하는 사람이다. 이게 좀 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 조사를 이렇게 보면 결국에는 이낙연 전 총리가 빅텐트 할 때 이준석 전 대표를 말하자면 따라가야 되는 그런 형국이 그렇죠. 되는 거죠. 말하자면 뭐 이재명 대표 싫다고 해서 나갔는데 이제는 이준석 밑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게 더 웃긴 거 아니냐. 이분이 원래 근데 누구 밑에 들어가는 걸 이렇게 좋아하는 사람은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스타벅스에서 일요일 날 20분 만나만 가졌을 때 김종민, 이준석, 이낙연 3명이 모여가지고 분위기가 묘했다. 특히 이준석과 이낙연의 분위기는 매우 좋지 않았다. 이게 앞으로 이제 총선 지분 같은 걸 놓고 아마 잡음이 벌어지지 않을까. 그리고 김종민, 이원우, 조응천 의원이 원칙과 상식에서 탈당해가지고 이낙연 전 대표랑 손 잡을까에 대해서도 궁금했었는데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11일 날까지 물밑 작업을 거쳐서 같이 한번 해보려고 했으나 이견이 너무 커서 못했다. 결국 못할 것이다. 내가 보기에는 그렇거든요. 자, 봐야 될 것 같고요. 용봉 홍상선님께서 뉴스마트에서는 용혜인 의원의 개혁연합신당을 좀 여론조사에 포함시켜달라 이런 얘기를 했는데 개혁연합신당이라고 하는 게 결과론적으로는 용혜인 의원이 비례, 연합 비례 공천을 좀 하면서 해보자라고 내세우고 있는 새로운 종류의 연대. 어저께 발표했죠. 연대예요. 반윤개혁연대. 그렇죠. 반윤개혁연대고 여기에 지금 열린우리당이라든가 뭐 사회진보당이라든가 이런 분들하고 같이 좀 움직이면 좋겠다. 조국 전 장관도 같이 했으면 좋겠다. 뭐 이런 얘기까지 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은 받아들여서 한번 해보셔요. 네, 한번 좀 넣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왜냐하면 어제 용혜인 의원이 한 얘기 중에 상당히 와닿는 얘기가 뭐냐면 이번 총선의 제일 과제가 뭐냐. 윤석열 정권 심판이라는 건데 그렇죠. 그 전선을
이 탈당하고 뭐 개혁신당이니 뭐 만든다고 하면서 신당들을 그게 전선이 흐릿해지고 있다.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저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 말에. 예. 전선이 흐릿해지고 예. 있다. 그러니까 연동형이냐 병립형이냐 이걸 떠나서 일단 용해인 의원의 이 말의 취지는 상당히 공감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 처음에 지금 여러 신당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게 가장 큰 변수 중에 하나 과연 이게 빅텐트로 통합해서 갈 것이냐 아니면 따로 각자 도생할 것이냐가 좀 관건이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최근에 보면 민주당에서 그 현재 준연동형 체제로 간다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병립형으로 하지 않고 준연동형 체제, 현행 체제를 유지하겠다는 건데 이렇게 될 경우에 이준석 신당이나 이낙연 신당에서 굳이 합해서 그러니까 합당을 해서 통합해서 그 총선에 나설 것이냐 이것도 조금 관심 포인트거든요. 만약에 지금 현 준연동형 체제로 갔을 경우에 이준석 신당이나 이낙연 신당에서 비례대표를 얻을 수 있는 의석수가 꽤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굳이 합해서 지역구로 3당 구도로 만들기보다는 오히려 그냥 4당 구도로 지역구로 나가고 또 비례대표에서도 각자 도생하는 법으로 가서 비례 의석을 더 많이 가져가는 쪽으로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 어쨌든 중요한 거는 신당들이 만들어지게 되면 신당들은 중도 성향에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보수든 진보든 중도 성향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그쪽을 좀 눈을 돌리게 마련이기 때문에 이번에 뭐 이준석, 이낙연, 뭐 김종민 이런 분들 또 내지는 용해인 의원들까지 그들의 흩어져 있던 표심들이 어떻게 한쪽으로 몰리느냐 이걸 지금 분석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아 보입니다. 정치 현안 관련 질문도 보겠습니다. 지난 9일에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이태원 참사 특별법. 대통령은 뭐 거부권 행사하겠다 이렇게 또 가닥을 잡았다고 얘기가 나왔는데 그 다음에 또 약간 주춤해요. 왜냐면 여론이 안 좋기 때문에 그랬거든요. 사실 윤석열 대통령 마음이야 진즉 거부권 행사하고 싶었겠으나 하도 뭐라 그러니까 이제 일단은 좀 시간을 좀 두고 뭔가 좀 물타기를 해보자 이런 취지인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예. 거부권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라고 응답하신 분들이 54.4%고요. 네.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 36.6%. 잘 모르겠다 9.0%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건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결국 민심은 이태원 그 참사 이후에 지금 벌써 1년 훨씬 넘었잖아요. 1년 한 몇 개월 됐는데 그동안에 한 게 뭐 있냐라는 거죠. 정부에 대해서. 그때 당시만 해도 우리가 159명의 희생자가 나왔는데 그야말로 영정사진도 없고 이름도 없는 그런 분향소에서 분향하게 하고 그렇죠. 참사를 참사라고 부르지도 못하게 했는데 수사 결과까지 그 밑에 사람들만 쳐내는 그런 이제 행태를 보였으니까 네. 그거에 대한 민심이 어떻겠습니까? 분노하고 또 유가족의 그 피눈물을 또 누가 닦아주냐 이런 생각을 하게 마련이죠. 네. 그래서 어제 그 대검에서 수사심의위원회인가 거기서 그 서울경찰청장을 기소하는 의견을 공고를 했는데 그것도 1년 동안 질질 끈 거예요. 1년 동안 질질 끌다가 거기에까지 물어봐가지고 이제 서울경찰청장 선에서 끝날지 한번 두고 봐야죠. 네. 그 위에 뭐 행안부 장관이라든지 뭐 이런 아무것도 묻지 않았잖아요. 책임을. 네. 이 정권의 특징입니다. 네. 무슨 일이 벌어지면 책임을 안 물어요. 책임을 지는 사람이 없어요. 지는 사람도 없고. 네, 물지도 않고 지지도 않는다. 아, 참. 그런데 그런 말을 우리가 2년 내내도 소용이 없더라. 이게 요점인 것 같은데요. 자, 어쨌든 윤석열 대통령이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서 거부권은 아주 즉시적으로 행사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네. 거부권 행사한 이후에 특검법에 대한 얘기보다는 오히려 알겠다. 니네들이 그렇게 얘기한다면 김건희 여사 리스크를 관리할 방안을 우리가 모색해보겠다. 제2부속실 설치하겠다. 특별감찰관 임명 내가 긍정적으로 한번 해보겠다. 이랬어요. 이거는 무슨 뜻입니까? 우리 기자님. 그러니까 어느 정도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서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거에 대한 대응책으로 나온 건데 이게 어느 정도 계속 60% 최근 각종 여론조사 보면 60% 정도가 이제 김건희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한 거에 대해서 좀 부정적으로 보고 있거든요. 이 부분을 어느 정도 상쇄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 부분을 좀 더 여론을 좀 무마시키기 위해서 이제 제2부속실 설치 등이나 아니면 특별감찰관 임명 등을 들고 나온 것인데 네. 이게 사실상 이번 여론조사 결과 보면 절반 이상이고 51.3%가 그런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다라고 네. 본 거거든요. 특히 연령별로 보면은 그 50대 이하까지 김건희 특검법 거부권 행사에 대해서 여권의 대응책에 대해서 조금 미흡하다라는 평가가 많았고요. 그리고 지역별로도 보면 수도권과 호남, 강원, 그러니까 부산, 울산, 경남
등에서도 거부권 행사에 대한 대응책을 내놓은 거에 대해서 좀 비판적으로 바라봤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한 여론과 거의 일치하게 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리 여권에서 뭐 제2부속실 설치라든가 특별감찰관 임명 등을 내놓았어도 거기에 대해서 여론이 크게 동의하고 있지 않다. 이렇게 좀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본부장님한테는 사실 이 여론조사와 관련해서 이걸 여쭤보고 싶어요. 여기서는 안 물어봤지만 저는 자꾸 여당이 이런 식으로 물타기한 게 한두 번이 아니라서 이번에 또 내놓는 마치 김건희 여사 제2부속실 설치를 또 이런 걸로 이렇게 내놓는 것처럼 보이면서 우리를 농락하는 것처럼 보이는 게 이게 사실 저는 좀 기분이 나빴거든요. 이거 부정적으로 또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요? 당연하고요. 네. 그 윤 대통령이 대선 후보 때 뭐라고 하고 이 제2부속실을 설치를 안 했느냐면 대통령 부인은 대통령 가족에 불과하다. 그러면서 영부인이란 말도 쓰지 말자. 네, 맞아요. 이러면서 원래 일정 관리하고 행사 관리하고 하는 게 제2부속실 역할인데 그 폐지를 아예 해버렸고 이제 와서 말하자면 시혜를 베풀듯이 마치 시혜를 베풀듯이 이걸 맞바꾸자 퉁치자 이런 거거든요. 이게 바로 진짜 물타기이고 그야말로 그동안 김 여사 리스크 관리해야 된다. 저렇게 조용한 내조도 아니고 맨날 나서고 하는 거에 대해서 관리 좀 해라라고 부속실을 만들어야 된다 할 때는 무시하더니 네. 이제 와서 특검법 통과되니까 이렇게 나온다는 게 너무 국민을 그야말로 그냥 오만한 자세로 그냥 바라보는 거죠. 그와 맞물려서 최근 김건희 여사의 행보도 좀 주목해 볼 만한 필요가 네. 있을 것 같은데요. 지난달 15일 네덜란드 순방 이후에 아직까지 한 달째 지금 공식 석상에 나타나고 있지 않거든요. 일각에서는 뭐 총선 전까지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보도나 전망이 나오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가 과연 김건희 특검법에 의해서 언제쯤 다시 등판할 거냐 이것도 좀 주목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엔 총선 때까지 못 나올 것 같아요. 못 나오기도 하고 안 나오기도 하고. 매우 위험하지 않습니까? 나올 때마다 지지율이 떨어지기 네. 때문에 안 나오는 게 돕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은 나오고 싶어도 아마 못 나오게 할 것 같고 어차피 저는 뭐 제2부속실 설치하라고 하거나 말거나 감찰관 뭐 임명하라고 하거나 말거나 또 시간 질질 끌다가 나중에 되면 또 유야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제2부속실 설치한다 한들 그분을 누가 막아요? 그분을 누가 옆에서 그러니까 그러시면 하나 아니 만나자. 됩니다. 누가 얘기합니까? 누가 그거 안 맞냐? 돼요. 그거 제2부속실도 국민 세금으로 운영하는 거거든요. 맞습니다. 국민 돈 써가면서 근데 그나마도 그거 리스크 관리 될까요? 저는 안 된다고 봐요. 네, 자 국정운영 평가, 대통령 국정운영 평가 잠깐 말씀해 주시죠. 네, 긍정이 37.5%, 부정이 59% 나왔습니다. 오. 지난주보다 부정은 0.9%포인트 내렸고 긍정은 1%포인트 올랐네요. 네, 뭐 대통령 입장에서는 선방한 겁니까? 근데 여기서 잠깐 보실 게 20대의 그 부정평가가 40대보다 높아요. 높아졌어요. 왜요, 갑자기? 이번에. 아무래도 젊은 세대들은 이준석 신당이라는 또 그 효과 때문에 윤 대통령과 이 각을 세우고 있는 이준석 신당에 대한 호감이 높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것 같고요. 일단은 긍정이 이렇게 지지율이 오른 건 두 가지 측면에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김건희 여사가 사라졌고 네. 전반적으로 지금 보수가 결집하고 있다. 네. 두 가지 요인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이런 생각도 해요. 여론이 이렇게까지 정부와 여당을, 특히 여당, 이 대통령, 이런 분들이 이렇게까지 띄워주고, 한동훈 비대위원장 나와가지고, 이렇게까지 그냥 온 언론사를 도배하고 있는 이 시점에도 겨우 36점 몇 대, 37점 몇 대 이런다면, 40%를 못 넘긴다면, 물론 2년 내내 그랬지만, 이거는 사실 여기까지가 한계인가 보다. 아무리 띄워줘도 이게 더 이상 못 올라가나 봐요. 40%못 넘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생각이 좀 아무리 들어요. 봐도. 네. 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좀 보수 결집이라고 볼 수 있는 이유가 이제 대구 경북에서 9.4% 포인트 정도 올랐거든요. 이게 어떻게 많이 보면은 올랐네. 지금 윤 대통령의 행보가 최근 신년사부터 시작해서 약간 보수 결집하는 방향으로 지금 행보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물론 민생 행보도 같이 하고 있지만 최근 발언이나 이런 걸 보면 약간 전임 정부인 문재인 정부와 각을 세우면서도 야당을 겨냥한 비판적인 발언도 계속 내놓고 있거든요. 이런 걸 보면 보수층에 대한 그런 지지나 이런 것을 확실하게 끌어모으기 위해서 지금 행보를 보이고 있기 네. 때문에 보수 결집력 차원에서 지금 지지율이 조금씩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오늘 쇼미더 민심에서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고요. 이 엄혹한 시기를 헤쳐나가기 위해서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는 이 상품 하나 말씀드리고 쇼미더 영상 연결하겠습니다.
건강보험, 차량보험을 더 저렴하게 만나보실 수 있는 전문보험 클리닉 업체 더 착한 보험입니다. 가족이나 친척, 지인에게 묻지마 보험 가입하신 분들 매우 많으실 텐데요. 보험료가 적당한지, 내가 도대체 무슨 보험을 들었는지, 그 보험은 어떤 성격인지 이런 거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사람들이 보험은 그냥 남들이 들어달라고 하도 그러니까 할 수 없이 들으면서 저축성 보험 드는 경우들이 많은데, 저축성 보험은 아무런 보장이 없어가지고 사실 소용이 없다 이런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돈 잃어버리지 않고 그냥 찾을 수 있다는 데 의의를 가진다 이런 생각 하시는데, 그렇게만 볼 게 아닙니다. 그런 저축성 보험의 경우에도 보장이 따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정확히 뭔지, 그 보장이 나에게 적당한 건지 이런 거 확인하는 것도 매우 필요합니다. 결론적으로 여러분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보험 상품들을 쫙 꺼내 넣어 보시고 나한테 부족한 게 뭔지, 더 과잉돼서 없애야 되는 건 뭔지 한번 확인해 보시라는 거죠. 그런 것들을 더 착한 보험 클리닉에서 전문 설계사와 상담하시면 명확하게 정리가 된다는 겁니다. 실제 상담하신 분들, 많은 분들이 매우 유용했습니다라고 피드백을 주시는데, 여러분들도 한번 예약하셔서 무료 방문 상담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상담 내역은요, 대표전화 1644-1236이고요. 010-76-1-3303으로 연락하시면 언제든지 여러분들하고 예약이 가능하다고 하니까 영친이들 많이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바로 이어서 영친이의 소통을 위해서 특별히 마련한 코너 쇼미더 영심 시간입니다. 재미를 위해서 만든 거니까 가볍게 한번 들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이번 주 커뮤니티 설문조사 주제 살펴보겠습니다. 네, 한동훈 부실 인사 검증 왜 반복되나에 대해서 물어봤고요. 되게 중요한 거 물어보셨네요. 네. 총 9,900명이 넘는 분들이 참여를 해주셨어요. 네. 그 가장 많은 답변이 윤석열 대통령 김건희 여사의 의중을 헤아리다 보니 91% 나왔고요. 5% 응답자가 극단 정치 유튜브 시청으로 비판적 사고가 어려워져서 라고 말씀하셨고, 이거 재밌네요. 3%가 미국 연방수사국 FBI 인사검증 시스템을 잘못 배워서. 특이하네요. 와, 너무 재밌네. 일단 거의 10,000명이 참여를 해주셨네요. 네. 야, 이렇게 많이들 관심이 있군요. 한동훈 위원장 얼마나 인사를 못했으면 이런 얘기가 이렇게 사람들이. 법무부 장관 때도 못했고, 그러니까. 네, 비대위원장 하면서도 다 그런 인물들만 골라서 네. 했죠. 자, 제일 핵심은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의중이 작용했기 때문에 본인이 하고 싶은 대로 못해서이다. 첫 번째. 두 번째는 극단적 유튜브 시청을 하다 보니까 비판적 사고가 어렵다. FBI 인사검증 배우러 갔다 온다더니 돈만 날렸다. 이런 얘기인 것 같아요. 자, 댓글 간단히 설명해 주실까요? 네, SESE님께서 다 그나문의 그 밥이라 뭐가 걸러내야 할 잘못인지 모름. 그나문의 그 밥. 네. 그 다음에? 네, 유저 WX1님께서 그 첫 단추가 문제, 그들의 무오류라는 신념이 이를 키웠고 법의 비유 아래 누리는 것만 배운 게 문제 중 문제, 악의 네. 축이라고 해주셨습니다. 예. 네, KNU09님께서 내 편은 인사검증 안 하는 듯. 참나. 진짜 어디서 저런 자들을 데려오는지 궁금할 지경이네요. 이번에 비대위원들 정말 끝내주지 않습니까? 네. 네, 또 유저 네. NB4님께서 무슨 눈에는 뭐만 보이니까 자기와 똑같은 사람을 뽑아 쓰는 건 아닐까요? 흐흐 해주셨습니다. 네. 네, 창호님께서 한농훈 인사검증 기준 민주진영이 반응하면 아주 잘된 것이라 생각하는 것 같다. 네. 그럴 수 있겠네요. 또요. 네, 유저 VLE님께서 평가할 만한 게 없네요. 평생을 검사하던 사람이 집권당 대표를 한다는 것 자체가 코미디 아닌가요? 라고 댓글 남겨주셨습니다. 자, 이 중에서 두 분 뽑아주세요. 그러면 저희가 굿즈 보내드리겠습니다. 쇼미더 영심 굿즈. 저는 세 분? PC님. 누구요? PC. PC님. 네, 맨 마지막에. 네, 평가할 만한 게 없다. 네. 네. 그리고요. 저는 유저 WX1VG8GG OK님 뽑겠습니다. 저도 하나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분이 이제 무오류라는 신념이 일으켰고 이제 그 얘기를 지금 하시는 거죠? 네. 저는 내 편은 인사검증 안 하나 이 얘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지금 오늘 당첨되신 분들에게는 우리 뉴스인 사이다 굿즈 보내드릴 테니까요. 한번 받아보시고 또 평가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렇게 여기까지 쇼미더 영심까지 한번 정리해봤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노영의 뉴스인 사이다 잠시 기다리시면 저 노반장이 진행하는 2부 뉴스인사 프라임 진행됩니다.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2128-3344 2128-3344. 네, 뉴스인사 프라임 시작합니다. 총선 판세와 진짜 민심 분석부터 검찰 언론 개혁까지 뉴스인사이다 프라임은요, 한 발 더 깊이 들어가서 여러분들께 소통하고 싶습니다. 여론조사 전문가, 대기자 그리고 종교인까지 특색 있고 화끈한 대담을 들려드리는데요. 저희는 구독자와 긴밀하게 소통하고 구독자와 함께 만들어가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유튜브의 멤버십 회원에게만 우선 서비스가 되니까 지금 바로 함께해 주십시오. 다양한 의견과 댓글로 또 여러분들의 의견 남겨주시면 저희들이 열심히 반영하겠습니다. 자, 오늘 화요일 코너는요, 서초의 봄 코너죠. 검찰과 법원 이야기 나눠보는데요. 검찰공화국의 심장부인 서초동, 봄이 오는 건지, 봄이 와도 봄인지 아닌지 잘 모르는 그런 헷갈리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본격 검찰 관찰 시사 토크, 이현주, 백민투 변호사 함께 해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지난번에 이현주 변호사님 안 나오시니까 아유 어디 갔어요? 기다리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앞으로는 빠지지 마시고. 자, 법원이 우리 성주호 부장판사 MBC의 바이든 날리면 보도 관련 정정보도 해라. MBC가 무슨 말 했는지도 모르면서 바이든으로 유도했다, 막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거 매우 허점이 많은 판결이고 한국 법원의 권위와 신뢰에 오점으로 남는 그런 판결이다, 이렇게 비판을 많이 받았는데요. 이 사건 뭐가 문제였을까요? 저는 그 부장판사뿐만 아니라 2배석, 4배석, 5배석까지 평생 이북을 킥을 해야 할 사건의 판결문이라고 생각해요. 첫 번째는 이유불비. 그러니까 판결문은 그 자체로 자기 완결적이고 딱 읽어봐서 설득이 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음성 전문가도 바이든 날리면 판명이 안 된다라고 했는데 그렇게 말하지 않았다는 그 확실하게, 판단은 결론은 어떻게 나올 수 있는지 알 수가 없고요. 그러니까 물론 뭐 박진 외교부 장관이 측근에서 들었을 것이다라고 하는 점에서 보충을 하긴 했는데 박진 외교부 장관은 원고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은 그 신빙성을 크게 부여할 수 없거든요. 이 소송을 낸 사람의 말을 그 주장과 외교부에서 원고로 주장과 증명이 아니라 주장과 다름이 없는데.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는 입증 책임. 이 정정 보도에 대한 입증 책임은 원고 측에 있는데 입증 책임도 다하지 못하고 마지막으로는 원고 적격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네, 외교부가. 이제 정정보도 청구권의 원고 적격은 사실을 주장에 관한 보도로 피해를 입을 당사자여야 하는데 외교부가 무슨 이익을 법적으로 보호받아야 할 이익을 침해당한 건지 알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걸 찾아봤는데 외교부의 첫 번째 정정보도 소장에 붙인 취지를 보면은 외교 관계가 침해된다, 미국하고의 신뢰 관계가 침해된다. 그건 우리나라 국익이지 외교부의 이익이 아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은 원고 적격에서부터 날렸어야 하는데 그러니까 이건 1부터 100까지 잘 되는 곳이 하나도 없는 판결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네, MBC는 2022년 9월 윤석열 대통령이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짧은 만남, 근데 솔직히 1분도 안 됐었습니다. 49초 만남이었나? 어쨌든 그런 짧은 만남 하면서 1억 달러 원조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미국 뉴욕 회의장을 떠나면서 국회에서 이 XX들이 승인 안 해주면 바이든은 쪽팔려서 어떡하냐라고 발언했다고 보도를 했는데, 여기서 말하는 이 XX는 잘 들린다, 새끼라는 말이었다, 이렇게 또 확인이 됐습니다. 근데 어쨌든 대통령실에서는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바이든이라고 하는 말을 이제 매우 중요하게 보면서 바이든이 아니라 날리면이라고 했는데, 너네들은 왜 이걸 가지고 바이든이라고 해가지고 미국과의 관계를 나쁘게 만드느냐, 이제 이걸 요점으로 삼았던 겁니다. 이에 대해서 MBC가 정정을 거부하니까 12월에 외교부가 정정보도 청구 소송에 나섰고요. 재판부에서는 영상 판독을 해서 죄송합니다. 이 새끼라고 하는 발언, 이거 맞다. 쪽팔려서도 정확히 들린다. 다만 바이든인지 날리면인지는 판독이 불가능하다, 이런 걸 받았습니다. 근데 솔직히 안 맞는 게 바이든하고 날리면은요, 이 발음 구조상 이게 국의 의미냐, 파열 의미냐, 파색 의미냐, 이거 따라서 솔직히 명확히 들립니다. 이거를 안 들린다고 판단한, 저는 그 감정 전문가가 솔직히 양심에 좀 꺼려야 되고 양심이 좀 없어가지고 아예 그냥 감정하는 거를 그만둬야 된다고 생각해요. 솔직히 그게 왜 판독 불가인지 이해가 안 가거든요. 왜냐면 우리나라 국민들 전체 대다수가 많이 그렇게 다 들었어요. 그러면은 그 사람들 귀는 다 바보라는 건가? 또 이 발음이나 이런 것들은 맥락을 봐야 되거든요.
앞에서부터 쭉 흘러가는 자연스러운 말의 흐름이나 여기서 날리면이 더 자연스럽겠냐, 바이든이 자연스럽겠냐. 대통령이 비속어를 쓴 것도 문제지만 거짓말한 게 문제다. 그러면 그 부분을 집중 얘기해야 되는 거지. 명확히 들리는 거를 마치 부끄럽게도 안 들린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래놓고 또 원고가 원하는 방향으로 판결문을 써야 되니까 이렇게 말도 안 되는 내용이 허술한 논리가 안 맞는 그런 판결까지 나오게 만들어서 저는 이게 매우 창피스러운 일이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바이든 씨가 우리나라에서는 날리면 씨가 되었어요. 네. 그 윤 대통령이 바이든 발언을 다른 데서 여러 번 한 것을 비교해서 보여주는 것도 제가 봤거든요. 그렇죠. 이게 이 판결의 문제점에 대해서 이현주 변호사님이 말씀해 주셨지만 제 주변에서도 많은 법조인들이 이해할 수 없다라는 네. 반응이 많고 오죽하면 인공지능 판사가 판결하는 것이 낫겠다라는 그래, 말도 나오고 있어요. 저는 법원이 이런 판결을 내린 이유가 판사도 정권 눈치를 본다고 하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번 정부의 한동훈 법무부 장관 시절에 판사들에 대해서까지도 법무부가 인사 검증을 하게 됐잖아요. 그럼 이 정권이 밉보이면은 판사들이 해먹겠는데 이런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가운데서 이제 이런 판결이 나온 것 같고 특히나 그 방송 장악이 심각해지고 있는 시기에 법원이 이렇게 방송의 자유를 보호해주지 않은 것은 심각한 문제가 있다라는 네. 생각이 들고 자꾸 이렇게 언론이 위축되는데 저희 유튜브를 보시는 구독자들이 더 많아지셔야 될 것 같다. 네, 맞습니다. 네, 생각도 듭니다. 근데 문제는 전 이거예요. 사실은 이 성주호 부장판사는 1962년생이고 연수원 19기예요. 그리고 이미 본인 스스로 오래전에 나 더 이상 승진에는 미련을 버렸다라고 했습니다. 이건 제가 직접 들은 얘기예요. 제가 개인적으로 알아가지고 10년 전에 이분은 왜냐하면 고대 나오셨는데 그냥 재판 약간 보수적인 성향이에요. 이분 자체가 원래. 그리고 다른 사람을 잘 안 듣고 본인의 소신을 가지고 하는 그런 사람인데 아까 우리 백 변호사님이 사법부가 이제 위에 권력이 눈치를 본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그거보다는 본인의 소신으로 나는 이쪽에 좀 손을 들어줘야 된다라고 한 거 아닌가. 왜냐하면 이분은 이미 정년퇴직을 얼마 안 남겨놨고요. 여기서 더 이상 올라갈 수도 내려갈 수도 없어요. 이분은 계속 이 동네에서만 움직이던 분이에요. 남부지방법원에 처음에 초임으로 들어가가지고 계속해서 의정부까지 간 게 아마 가장 멀리 간 걸 거예요. 그래서 예. 그래서 MBC가 답변서, 준비서면 등에서 이걸 우리가 독단적으로 보도한 것이 아니다. 네. 풀 기자단, 100명 이상의 기자가 모인 방에서 다 들어봤죠. 예, 이게 그 내용 자체가 너무 충격적이니까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라고 그리고 MBC뿐만 아니라 다른 언론사들도 다 후속 보도를 했죠. 그리고 외교부의 첫 번째 반응은 뭐였냐면은 이거 되게 파장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데 보도를 자제해달라는 거였어요. 대통령은 이렇게 말했는데 너네들 왜 이렇게 보도를 하느냐가 아니라 외교 관계를 감안해서 보도를 자제해달라는 요청을 하고 거기에 세부적인 것들을 냈는데 하나도 기등으로 듣지는 않았다는 거죠. 맞습니다. 네, 성지호 부장판사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말해주셔서 저도 알게 됐는데 이 판결문을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이 대통령의 발언이 과학 분야에 관한 사실로 그 진실성이 밝혀지지 않으니 법원이 알아서 판단을 할 수 있다. 제가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아무리 읽어도 잘 이해가 안 됐는데 본인이 알아서 판단하겠다는 거죠. 예, 이게 무슨 과학적인 무슨 핵 오염수가 인체 영향을 미치는 과학적 사실에 관한 그런 것입니까? 그런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네. 어쨌든 중요한 건 이런 식으로 판결을 내리면 우리나라의 이 언론의 자유 이런 거는 매우 침해될 수밖에 없다. 이게 핵심인 것 같고요. 재판 과정하고 1심 판결문을 보게 되면 결과적으로 확실히 하고 넘어가야 될 것들이 아까 말한 원고 적격, 당사자 적격성, 또 진실 입증 책임이 도대체 누구에게 있냐. 우리는 보통 주장하는 자에게 입증 책임이 있다고 해서 원고가 하는 게 맞는데 이번 판결에서는 마치 피고가 제대로 했어야 된다는 취지로 반응이 나와서 이건 잘못됐다는 거. 또 정정보도 청구 거부 사유는 아닐까? 왜냐하면 확인되지도 않은 것에 대해서 정정보도 하라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니까 그거는 양심에 반하는 행위거든요. 그런 걸 시킬 수 있는 권리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오히려 청구 거부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정정보도 청구에 대해서는 거부할 수 있는 사유 아니냐 이걸 좀 확인해 봤으면 좋겠고 네 번째 다 맞다 하더라도 그 당시에
시간상 또 혹은 여러 가지 정황상 그런 식으로 보도하는 것은 위법성을 조각하는 그런 사유에 해당하는 게 아니었을까 이런 것들을 꼭 지켜봐야 되고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정정보도 거부 사유에 대해서 말씀 좀 하셨는데 네네. 그 판결문에 이제 정정보도 문이 어떻게 되냐면 뭐 MBC의 보도는 사실과 다릅니다. 당시 윤석열 대통령은 우리도 외교적 위상과 경제적 규모에 걸맞은 기여를 다해 나가야 하며 이를 위해선 관련 국회 예산이 반드시 통과되어야 한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는 취지로 예산 심의권을 장악하고 있는 거대 야당이 국제사회를 향한 최소한의 책임 이행을 거부하면 나라의 면이 서지 않을 것이다 라는 우려를 박진 외교부 장관에게 전달하는 취지로 말한 것입니다. 이것은 재판부의 판단으로 보도를 대체하는 거지 않습니까? 이건 네. 재판부가 보도하고자 하는 내용을 MBC의 입을 통해서 내겠다고 하는데 이런 정정 보도문도 저는 난생 처음이고 네. 정말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재판부 구성원들이 평생 이불킥을 해야 될 판결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좌배석 우배석 이분들은 어땠을까? 본인의 의지대로 갔을까? 아니면 그냥 재판장이 하라니까 했을까? 좀 궁금해요. 네. 이제 법조인의 굉장히 책임이 무거운데 그걸 너무 막 쓰시는 분들이 많아요. 사실은 법정에서는 변호사들한테는 보이죠. 근데 판사들은 자기 언행이 당사자들에게, 변호인에게 어떻게 비춰지는지를 고려를 안 하시더라고요. 그렇죠. 마치 잘 이 정권이 모르고 막 나가는 것처럼. 저는 저의 개인적인 경우를 두 개를 말씀드리면 원고가 그 대형교회 신도였는데 부장판사가 신도인 것 같아요. 오늘의 교회 신도들이 이 사건 판결을 다 지켜보고 있습니다. 제가 피고였는데 피고들은 제가 요청한 사항에 대해서 충실히 답변하시죠. 너무 황당하잖아요. 판사가 그렇게 말해요? 예. 오늘의 교회 신도들이 바라보고 있다 그러면서? 예. 자기는 오늘이 목사의 입장에서 이걸 하나 본데 말이 안 되는데. 그러니까 그게 첫 번째 사건이고 두 번째는 지원장이 이제 개업을 해서 변호사로 개업을 하고 이제 직후에 들어온 사건이었던 네. 것 같아요. 판사가 그 건의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얼마 전까지도 지원장이었으니까 여전히 변호사로 들어와도 지원장이니까 엄청나게 그 불합리하게 부당하게 누가 보더라도 저 변호사님 왜 저러나라는 식으로 증인을 몰아가는 신문을 하면서 증인을 추궁하는 그럼 안 되는데. 하는데 제지를 안 해줘? 제지를 못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지를 못 하고 그 변호사 분이 너무 이제 답답하니까 자기가 원하는 대로 증인의 입에서 원하는 말이 안 나오니까 본인이 답을 말해버려. 재판장인 것처럼 휴정을 외쳐요. 자, 10분간 휴정하겠습니다. 판사들이 그냥 퇴정을 해요. 어머, 말이 되나?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언제적 일이에요, 도대체? 공정하다는 재판의 이면, 그러니까 변호사들이 그 실무에서 느끼는 건 전혀 다르다는 걸 보시면 이 판결에 대해서도 어떤 감각으로 보셔야 할지 이해가 될 겁니다. 야, 상당히 실망스럽습니다. 변호사님도 그런 경험이 있나요? 저는 아직 연차가 짧지만 이 성지옥 판사가 작년 7월에 재판 진행하면서부터 이미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 번 들어봐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고 보통 사람이 보통 소리로 들었을 때 이 내용이 무엇인지 구분되지 않는 건 명확하다. 이미 이렇게 재판을 진행을 했을 때부터 결론이 예정된 것이 아닌가 생각은 듭니다. 그래요. 이게 재판장의 성향에 따라서 객관적 진실이 이렇게도 됐다가 저렇게도 됐다가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매우 충격이다. 이런 말씀 드릴 수밖에 없겠습니다. 지난주에 고 이성균 배우 사망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을 위해서 뜻을 모은 대중문화예술인들의 성명이 발표가 있었습니다. 피의 사실 공표 문제에 대해서 국회에 의견을 전달한다 이건데요. 결과적으로는 함부로 좀 떠들지 말아라. 아무것도 밝혀진 것이 없는 상황에서 왜 니네 수사하는 사람들이 그 피의자라고 낙인 찍고 망신 주고 함부로 이 사람의 여러 가지 치부를 드러내고 확인 안 된 상황이 마치 사실인 것처럼 그렇게 만들어 버리느냐. 요 얘기입니다. 결국 이걸 우리가 정확히 말해보면 이성균 방지법이라고 이제 말을 할 수 있겠는데요. 이성균 방지법이 국회에서 과연 추진될 수 있겠느냐. 여기서 핵심 쟁점은 뭐냐. 이걸 좀 물어보고 싶어요. 우리 이현주 변호사님. 사실 이게 법령에 이런 게 피의사실 공표 제도 이미 형법에 들어가 있고 그리고 인권수사에 관한 지침이라고 경찰도
검찰도 있습니다. 그걸 안 지키는 것이 문제지 새로운 법령을 만드는 것이 정말 관건인가라는 맞아요. 회의적인 감각을 저는 갖고 있어요. 네. 제 생각에 어떻게 보면 이 법 개정 이미 늦었죠. 사실 작년부터 민주당이 피의사실 공표죄 개정안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라고 네. 해왔었는데 당시에 이재명 당대표에 대한 무차별적인 피의사실 공표가 행해지던 뭐 시기였고 엄청나죠, 뭐. 그러다 보니 아마도 방탄국회라는 말을 안 들으려고 그런 입법 시도를 멈춘 것 같은데요. 네. 당시 어느 정도 법안까지 나와 있는 상태였습니다. 특히 이제 공표만이 아니라 유출이나 누설되는 것까지 처벌해야 된다. 그리고 이게 수사기관이 스스로 이 죄를 적용하지 않으니까 법원을 통해서 통제를 하는 것이 해보자라는 것이 핵심 아이디어가 있었는데 이제 만약에 피의 사실이 언론에 유출이 되면 해당 피의자가 법원에 그 피의 사실을 삭제하고 공표를 금지하게 해주세요. 법원에 청구를 하게 하자는 겁니다. 그러면 법원이 그 내용이 타당하면 심사를 거쳐서 언론에 올라간 피의 사실들을 이제 삭제하게 하고 공표를 금지해라. 명령을 할 수 있게 하자. 이런 방안이 네. 얘기가 됐고 또 그렇게 언론에 불법하게 유출된 증거는 재판 때 증거로 사용을 못하게 하자. 네. 위법 증거로 봐서요. 그런 얘기들도 이미 나와 있었거든요. 저는 이 피의사실 공표죄를 개정을 한다면 단기적으로는 처벌되는 범위 그리고 뭐 안 되는 범위 이걸 좀 명확히 하고 누가 수사를 하든 다 적용될 수 있는 수사 절차에 관한 법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또 한 가지만 덧붙이자면 언론사의 책임도 말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이번 국회에서 의원직 상실하셨지만 최강욱 의원이 발의하셨던 법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가짜 뉴스를 보도한 언론사에 대해서는 그 매출액에 상응하는 만큼의 징벌적인 배상을 매기자라는 법이 있었는데요. 이제 이렇게 어떤 고인이 네. 사망까지 하는 이러한 어떤 문제 있는 보도가 있을 경우에는 이제 그런 언론사가 이제 매출액에 상응하는 만큼의 징벌배상을 하는 제도가 도입돼야 될 필요도 있다. 네. 이런 말씀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난 9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이태원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했는데요. 여당과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할 것이다. 이제 이런 얘기가 당연히 나옵니다. 이번이 9번째 거부권 행사가 되겠죠. 만약에 하게 되면. 이거 거부권 행사하겠죠. 당연하죠. 저희 이상민 그 행안부 장관에 대해서 탄핵도 이제 저지가 된 상황이고 결국은 책임 추궁에 관해서 진상 규명하면은 용산으로 집무실을 옮기. 네. 그 윤 대통령으로 향하게 될 거라는 공포가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네. 결국 왜 경찰이 사실 우리가 지금 의혹으로 갖고 있는 거 그때 이제 마치 이제 어장에서 물고기를 건져내는 것처럼 마약 수사를 위한 의도적 방치가 아니었는가 하는 우리의 의심이 있고 그리고 그 경찰 치안력을 동원하지 못한 거 그리고 예전에도 동일한 시기에 동일한 행사가 있어서 매뉴얼화 돼 있었는데 이걸 왜 이행을 못했느냐라고 하면은 결국 정권에 부담이 되니까 당연히 거부하겠죠. 그러면 이제 경찰권의 공백에 생기게 만든 당시 이제 용산 집무실 주변에 시위가 있어서 근로 경찰력이 치중됐다는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모든 것이 단지 경찰이 아니라 용산을 향하게 돼 있기 때문에 거부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근데 거부할 것 같아요. 그리고 대통령 성향상 거부하고 싶겠죠. 근데 너무 많이 거부를 해가지고 이것까지 거부하면 진짜 문제다 해가지고 사실은 거부권 행사에 대해서 여당에서도 대통령에게 조언하지 않겠다 뭐 이런 얘기는 있었는데 결국은 거부권 행사하라는 쪽으로 지금 얘기가 나온 게 난 더 웃기다는 거예요. 솔직히 말해서. 그렇지 않아요? 예, 그러한 연기를 슬슬 피워 올리고 있는데 그런 연기 피우다가 자기 집이 다 타게 이제 생겼으니까 그러는 것 같은데요. 아니 게다가 이번에 올라간 이태원 특별법이 원래 김진표 의장 요구대로 수정이 돼버리면서 많이 좀 웃기게 됐어요. 그런데도 이걸 안 받아들인다는 건 이상하잖아요. 예. 그럼에도 거부권이 행사되면 유가족들이 거부권 저지 투쟁에 나설 것이고요. 제가 이제 민변에서 이태원 참사 대응 TF 활동도 하고 있는데 참사 일어난 지 1년 3개월 만에 특별법이 통과가 된 겁니다. 이 법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유가족분들이 삼보일배를 하시고 오체투지를 하는 그런 모습들을 많은 분들이 안타까운 마음으로 보셨을 것 같습니다. 이 법이 결국에 국민의힘은 전원 퇴장안 속에서 통과가 됐는데 네. 그 와중에도 이 법은 뭐 국회의장 중재안도 수용했지만 국힘에서 정부에서 요구한 내용도 어느 정도 수용을 한 맞아요. 법이에요. 네. 사실 이 법이 어느 정도 세월호 특별법과 비슷한 취지인데 참사가 왜 일어났는지 책임을 독립적으로 규명을 해보자. 네, 네. 그리고 또 피해자들에게 어떤 생활지원금 같은 것을 지원해서 피해 회복을 시키자. 그리고 추모위원회를 만들어서 추모 공간도 만들고 이 이태원 피해 지역에 다시 사람들이 찾아올 수 있게 공동체를 회복시키자. 이런 취지가 있는 법인데요. 네. 여기에 대해서 국민의힘 쪽은 무슨 조사가 더 필요하냐. 그냥 피해자들에게 돈만 주고 끝내겠다라는 네. 입장이었어요. 그러다가 결국에는 이 법이 통과될 것 같으니까 협상에 나오면서 그러면 특조위 설치 반대하지 않을 테니 특조위원장을 우리가 원하는 사람으로 앉히고 싶다라는 네. 얘기를 했고 진짜 제가 들은 바로는 국민의힘에서는 그 특조위원장을 대통령이 임명하게 하자라는 걸 1차적으로 제안했다고 해요. 근데 그게 거부되니까 그러면 여야가 합의한 인사만을 국회의장이 임명하는 걸로 하자라는 거죠. 그러면 네. 국힘의 여당에서 동의하지 않은 인물은 이 위원장이 될 수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독립적인 알겠습니다. 조사기구가 네. 될 수가 없었죠. 자, 이현주 의원한테 이거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이태원 특검법 관련해가지고 좀 얘기가 되고 있는 중인데, 그거보다도 저는 김건희 특검법에 대한 얘기를 좀 더 해보고 싶어요. 왜냐하면, 뉴스타파에서도 그 보도한 바에 따르면, 김건희 씨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으로 인해서 모녀가 22억 9천만 원. 그러니까 난 이걸 22억이라고 하는 것도 참 웃기다고 생각해요. 솔직히 난 23억이라고 생각하는데 23억 원이나 이득을 봤다라고 하는 게 검찰 보고서에 그대로 나왔단 말이죠. 예. 자, 이런 상황에서 지금 대통령은 거부권 행사해 놨어요. 이게 안 맞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본인은 오로지 통장을 빌려줬을 뿐이라 그러는데 본인은 어떻게 23억이나 이득을 보는데 그게 통장을 빌려준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근데 이런 상황인데도 거부권 행사하고 이게 맞아요? 근데 사실 뭐 그간 증거가 새어 나오는 거 이것뿐만이 아니었죠. 뭐 증권사 직원하고 김건희 간의 카톡 대화도 네. 공개된 적이 있고요. 직접적으로 또 뭐 한 네.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어제 그리고 한겨레에서 김건희하고 최은순 간에 네. 그 둘 간의 거래 물량을 뭐 늘리기 위해서 둘 간의 거래 이제 모년간의 주식 거래를 한다는 걸 이미 많이 나왔던 것의 일부분인데 이때까지 눈 깜짝하지 않던 청와대가 갑자기 이거에 주목을 해서 뜨거워라라고 할 여지는 없다고 봐요. 그리고 이번에 거부권 행사는 모양새를 갖추기 위해서 무슨 모양새? 국민의힘이 거부권을 행사해달라는 건의를 한다면 사실 누가 봐도 이거는 짜고 치는 고스톱인데 이제 연속적으로 거부권을 행사하는 데는 대통령도 부담이 있으니까 모양새를 갖춰서 당에서 먼저 거부권 행사를 제의해주면 좋겠다라고 한 마당에 이제 와서 선회를 한다? 이건 뭐 이제 거의 자백이나 다름없기 때문에 안 할 거라고 태도를 바꾸는 일은 없을 거라고 저는 그러니까 생각해요. 그렇게밖에 못하겠지만 그 말이 안 되는 게 한겨레에서 단독으로 내놓은 그 보도에 따르면 지금 공소시효가 살아있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2차 시기 시세 조정 관련해서 제일 주범으로 보이는 사람이 김아무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김아무개라는 사람은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거든요. 이 사람의 외장 하드에서 검찰이 김건희 블록딜이라고 하는 파일명을 발견한 거예요. 김건희 블록딜. 이 김건희 블록딜 파일이 도대체 뭐가 들어있는지 아직까지는 제대로 밝히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여기에 보면은 주가 조작에 관여한 미등록 투자 자문사 블랙펄 인베스트 직원 컴퓨터에 지난번에 김건희 파일이 있었던 거에 이어서 연결된 것으로 지금 보인다. 김여사 파일이 발견되면서 결과론적으로는 23억이라고 이득을 봤다라고 하는 검찰의 또 인정과 맞물리게 되면 결과적으로 김건희 씨는 주범이라고밖에 볼 수가 없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도 그거를 제대로 안 하고 뭐 1년 동안 해도 아무것도 안 나왔으니 깨끗하네 어쩌네 이런 소리를 자꾸 해대니까 특검을 올리는 건데 근데 대통령이 지금 이번에 특검 거부권 행사하고 이게 명분이 하나도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도 계속해서 이런 일을 할까요? 결국 이런 분위기 속에서 재투표에 들어가면 다시 통과될 여지도 상당히 있지 않는가 그렇게 봅니다. 통과시켜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그 주가 조작의 전형적인 형태이기는 해요. 이렇게 힘 있는 사람을 끼워서 돈을 그렇죠. 빌려주면 당연히 수사가
빠그러지지? 예, 중간에 그렇죠. 예, 중도에 저지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뭐 고위 법조인, 검사장이라든지 법원장이라든지 퇴임하시고 나면 그분들의 돈을 빌려주겠다는 걸로 참여시키고 그래서 이제 서로 공범이 되는 거죠. 네. 예, 그런 구조하고 그래서 막 야구, 뭐 스포츠 스타라든지 탤런트라든지 이런 뭐 고위 법조인이었던 사람들을 많이 이용해요. 그러니까 서로 공생인 거죠. 그러니까 이 블록들은 장내가 아니라 장외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장내에서 벌어진 이 주가 조정이나 뭐 시세 조정하고는 직접 영향이 없을 수가 있다. 하지만 일련의 이 김건희 여사와 김건희 여사의 엄마와 관련된 계좌에서 나온 정보들이나 이런 것들을 다 합쳐보게 되면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보게 되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과 관련해서 본인이 얻은 이득도 매우 크고 실제 그런 이득을 얻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관여한 내용들이 너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죠. 게다가 하나 더 밝혀진 게 그 많은 전주들, 10여 명의 전주들 이를 다 이렇게 김건희만을 빼주면은 너무나 밸런스가 안 맞으니까 김건희 식으로 한 사람들은 빼줬다는 이게 거예요. 주가 조작을 하면 밑돈이 많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밑돈을 가져온 많은 전주들을 다 빼줬다는 것도 이미 언론에서 밝혀졌죠. 그러니까 김건희 식으로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 사람들은 어부질이네, 노났네. 그렇지 않아요? 그거 사람보다 훨씬 더 낮은 금액으로 이득을 받거나 아예 손해본 사람들 사실 이번에 유죄된 사람도 많거든요. 근데 김건희 씨 같은 경우에는 김건희 씨와 같은 방식으로 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아예 기소도 안 되는 거예요, 나머지 사람들. 얼마나 고맙겠어요? 이제 어떤 분이 통상적인 법조인이라면 일주일 정도면 결론 낼 수 있는 사안이다라고 말씀하신 걸 들었어요. 네, 김경률. 네. 저도 특검을 해봤던 사람으로서 특검이 그 정도 수사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럼 하면 되겠네. 예. 근데 왜 솔직히 하지 말라 그러는 거야? 특검할 사람으로서. 정말 이해가 안 되는데요. 무엇이 캥기는 것이 많다고 밖에는 이런 것까지 다 총선용 악법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밖에는 지금 거부권 행사하는 명분을 못 대는 것인데 과연 뭐 이런 법들이 이태원 특별법도 그렇고 총선 시기에 발의가 된 겁니까? 다 작년 초부터 발의가 됐던 법입니다. 네. 이현주 변호사님, 검사들은 솔직히 특검 싫어하잖아요. 우리가 더 잘하는데 뭐 특검이야 이러잖아요. 그렇죠. 게다가 자기네들이 은폐하고 묵혀놨던 수사들 저쪽에서 하면 결국은 자기네들도 직무유기, 뭐 직권남용 이런 것들이 문제되니까. 근데 이성윤 검사가 나는 제발 특검 했으면 좋겠다. 나를 특검으로 해달라. 지금 이러잖아요. 이건 어떻게 봐야 됩니까? 글쎄요. 그건 또 다른 그 정치적 공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분은 이제 그건 너무 한계친 것 같아. 김학의 불법 출금 의혹 이러면서 기소도 됐고 이제 그 문재인 대통령하고 같은 경희대 출신이라는 이유로 등용돼서 특혜를 누렸다 이런 것들 또 물론 사실이 아니라 그렇게 공격을 받았고 그렇기 때문에 그 문재인 정부하고 연결성 때문에 좀 정치적 공격을 많이 받을 수 있어서 저는 합당한 선택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본인은 그렇게 하고 싶다는 거예요. 왜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일단 첫 번째 하면 잘할까요? 일단은 검사장이 서울중앙지검장 있을 때 이 주가 조작 사건 본체를 수사를 했잖아요. 그렇죠. 그 한계가 있는 속에서도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라면은 엄청 잘할 것 같은데 나는 결론 낼 수 있다라는 생각이 있으셔서 그러신 것 같긴 해요. 아니 그리고 그분도 검사로서 뼈가 굵어가지고 이 모든 수사 기법이 다 안단 말이지. 내부적으로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고. 그렇죠. 중앙지검장 시절에 그 밑에서 이 사건이 돌아가고 있었으니까 보고를 받았어도 받았을 테고. 근데 그분 주장은 이거예요. 나를 특별검사로 임명하는 기적이 벌어진다면 그러니까 그렇게 안 될 거라는 거잖아요. 지금 대통령이 이분을 특별검사로 임명해 주진 않겠지. 그러면 어떻게 해야지 이게 사실이 드러나고 실체가 밝혀질까요? 일단은 이제 저는 인간이 공정하다는 것에 의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공명심이 높은 그러니까 그 자기 인지도를 높이고 싶고 유명해지기는 그런 수사 능력 있는 사람을 쓴다면 이거 사실 수사 난이도가 굉장히 높은 사건은 아니고 이 사건 정말 쉬운 사건이에요. 이미 검찰이 확보한 증거만 잘 추려놔도 그리고 유죄가 나왔잖아. 지금 재판에서. 담이 큰 사람 나는 이거 외압받지 않고 가겠다라는 담이 큰 사람을 고르면 그러니까 결국 이제 특검 자체가 수사를 해야 되는 게 아니라 밑에 사람들을 보호해주면 울타리 역할을 해주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할 수 있겠어요?
왜? 할 수 있겠어요? 하고 싶어요? 근데 이건 정말, 네. 어떤 말씀을 드리냐면은, 제가 어느 검사한테 들은 말인데, 이 검사가 주가 조작단의 통화 목록 리스트를 막 빼보니까, 유난히 최근에 자주 통화한 사람이 있는 거예요. 수사를 앞두고. 그래서 전화를 했더니, 검사장 출신의 변호사? 대법관을 했던 분이 전화를 받으면서, 안대희 말하는 거야? 전화를 받으면서, 자넨 내가 누군 줄 알고 전화했나? 그 무슨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주가 조작단이 보험으로 그런 사람들을 엮고 들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수사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변호인 선임 신고서를 내지 않는 숨은 변호인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왜 수사가 어려워서 안 되는 게 아니라 그런 힘 때문에 수사가 안 된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요. 제가 특검에 있을 때 그래도 그때 특검이 어디까지 수사할 수 있을지를 좌면우고하지 않고 할 수 있었던 것은 당시에 촛불을 든 시민들의 힘 때문이라고 생각을 그렇죠. 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이 유튜브를 보시는 분들의 그런 큰 지지와 힘 이런 것들이 있으면 어떤 분이 특검이 되시든 수사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네. 희망을 해봅니다. 결론적으로 이성윤 검사는 특검이 안 될 것이다. 말할 필요도 없다. 지금 두 분의 말 들어보니 그런 이유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드러나는 여러 가지 정황이나 증거들을 살펴보게 되면 특검 제대로 이루어진 게 맞고 대통령이 특검과 관련한 거부권 행사 이렇게 막 하면 안 된다. 이태원 특검법도 마찬가지이고 직권남용의 소지가 정말 충분히 다분히 있는 것 같다. 이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뉴스인사 프라임. 자, 여러분들 어떠셨는지 댓글 남겨주시고요. 다시 보기 가능하니까 나중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내일 아침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두 분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저도 수고 많았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